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파이널샷 진행을 맡은 최우은, 신민영입니다. 네, 오늘 한국 증시 코스피, 코스닥 양 시장 모두 다 아주 강력하게 반등에 성공을 했습니다. 간밤 뉴욕 증시 3대 지수가 일제히 상승하면서 거래를 마감을 했고 완벽한 반등이다라는 평가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외환 시장도 현재 안정세를 찾아가고 있는데요. 오늘 코스피 지수는 5% 이상 급등하면서 2,400선을 회복했습니다. 어제는 2,300선이 깨지기도 했는데 하루 만에 100포인트 이상 회복을 했고요. 외국인과 기관 수급도 코스피, 코스닥 양 시장으로 현재 들어오고 있습니다. 네, 이번 주처럼 이렇게 시장이 다이나믹했던 적이 있었나 싶습니다. 트럼프의 말 한마디에 천국과 지옥을 오가고 있는데 오늘 우리 시장은 또 옵션 만기일이기도 합니다. 대부분의 업종이 빨간불 켜고 있는 가운데 그동안 많이 눌렸던 반도체와 2차 전지, 자동차 업종의 오름세에 두드러지고 있습니다. 지금 상황 정확히 또 리뷰해 보시고요. 어떤 전략 유효할지 함께 고민해 보시죠. 네, 오늘도 준비했습니다. 시장 마감을 위한 마지막 한방. 지금 출발할게요. 파이널샷. 네, 현재 구간에서 양시장 모두 다 아주 강력하게 탄력을 받고 있습니다. 코스피, 코스닥 양시장이 모두 다 5% 이상의 강세 흐름을 가지고 가고 있는데 오늘 어떠한 기업들이 탄력을 받나 봤더니 한국의 대표적인 IT 기업 삼성전자, SK하이닉스 같은 경우에는 5에서 10% 가까운 급등세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지금 시장이 반등이 나오는 것은 굉장히 반갑고 좋은 일입니다만은 앞으로 변동성이 지금보다 더 안 커질 수 있을까, 지금보다 약화될 수 있을까라는 시점에서 생각을 해본다면은 잘 모르겠습니다. 시장의 변동성은 앞으로도 커질 것으로 보여지는데요. 최근에 한화투자증권에서는요, 트럼프와 좋은 추억 쌓기라는 제목의 리포트를 발행을 했습니다. 트럼프 일기 때를 생각을 해본다면 시장이 참 쉽지는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번 이기가 이제 시작된 지 뭐 6개월도 안 되는데, 초반밖에 되지 않았는데 벌써 시장의 변동성은 꽤나 커지고 있습니다. 시장에 참여하는 우리의 입장으로서 앞으로 트럼프와 좋은 추억을 쌓을 수 있을까요? 사실 잘 모르겠습니다. 간밤 뉴욕 증시 3대 지수 일제 급등하면서 거래 마감했습니다. 사실 이 정도의 상승폭을 본 게 정말 오랜만인 것 같은데 다우존스 산업평균 지수는 8% 가깝게 상승 흐름을 보였고요. S&P 500은 9% 넘게 급등세를 보였습니다. 나스닥도 역시나 마찬가지로 두 자릿수 이상의 급등세를 보였습니다. 테슬라의 주가는 하루 만에 30% 가깝게 급등하면서 최근의 하락폭을 어느 정도 좀 만회하는 모습을 보여줬고요. 대형주만 강했던 것이 아니라 뉴욕 증시에서는 러셀 2000 지수도 역시나 마찬가지로 보시다시피 8% 이상 급등세를 보였습니다. 그런데 다우존스 산업평균 지수, S&P 500, 나스닥, 러셀 2000 지수만 이렇게 오른 게 아니라 빅스 지수, 변동성 지수의 변동성도 꽤나 컸습니다. 전 거래일까지만 하더라도 50% 가깝게 급등세를 보였던 빅스 지수가 간밤에는 35% 이상의 급락세를 보여주기도 했습니다. 말 그대로 시장의 변동성이 계속해서 커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이번 해를 기점으로 했을 때 빅스 지수 같은 경우에는 보시다시피 87% 이상의 급등세를 나타내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것도 사실 빅스 지수가 3월 달까지만 하더라도 사실 거의 변동성이 없었는데 보시다시피 최근 들어서 이렇게 변동성 지수가 다시 한번 큰 변동성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일단 여기까지만 봤을 때는 이제 4월 들어서 약간 좀 주춤하나 그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겠지만은 지금 트럼프 대통령이 내놓는 발언들 생각해 본다면은 앞으로도 쉽지 않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미국과 중국 간의 갈등 때문인데요. 어떤 게 포인트일까요? 결국에는 미국과 중국의 자존심 싸움이 될 것 같습니다. 간밤에 트럼프 대통령은 다른 국가들에게는 관세를 부과하는 것을 유의하겠지만은 중국에 있어서는 계속해서 강경한 발언들을 내놓기도 했습니다.
시장 참여자들을 괴롭게 한 것은 결국에는 1기 때도 그렇고 2기가 시작된 지 얼마 되지도 않았는데 결국엔 핵심이 미국과 중국 간의 갈등이다라는 것을 잘 아실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트럼프 행정부 2기에서도 갈등은 지속될 것이다라는 전망 나오고 있고요. 강력한 관세는 결국에는 중국 협상에서 우위를 선점하기 위해서 계속해서 강력한 카드를 꺼내들고 있는 것입니다. 특히나 미국에서는 무인도에도 관세를 부과하겠다라고 밝혔는데 중국의 우회 수출을 막기 위한 방법인 것으로 보여집니다. 미국에서는 중국의 어떠한 수출도 모든 방면으로 막겠다라는 아주 강력한 카드를 꺼내들었습니다. 물론 중국도 그대로 있지 않고요. 굉장히 강력한 카드를 계속해서 꺼내들고 있는 상황입니다. 중국은 앞으로 유리한 협상을 위해서 시간을 끌 여지가 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트럼프 대통령이 이번 해 연말로 갈수록 그리고 내년 초에 갈수록 트럼프 대통령은 바빠질 수밖에 없는데요. 바로 중간 선거가 있기 때문입니다. 특히나 2018년도에 무역 전쟁으로 인해서 한번 중간 선거에서 패배했던 경험이 있는 트럼프 대통령은 이번에는 중간 선거에서 어떻게든 안간힘을 써서 이기려고 할 가능성이 높은데 그렇기 때문에 중국과의 협상에 대한 가능성이 현재 높게 점쳐지고 있는 거고요. 미국과 중국 간의 무역 전쟁 1기 이후로 중국은 미국채를 줄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정확한 수치를 좀 볼까요? 중국이 보유한 미국채 같은 경우에는 2018년까지만 하더라도 1조 2천억 달러 정도였는데 2025년 들어서 7,610억 달러로 훅 줄어들었습니다. 그리고 어제 미국이 중국에게 100% 넘는 관세를 부과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했을 때 중국은 그러면 우리는 미국 국채를 팔겠다라고 아주 강력한 대응을 하기도 했습니다. 결국에는 현재 중국에서 가지고 있는 카드는 미국채이고요. 금 보유고도 계속해서 늘어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고 있습니다. 2017년까지만 하더라도 중국에서는 1,843톤의 금을 가지고 있었는데 최근에 2024년 4분기를 기점으로 했을 때 2,280톤까지 늘어났다고 합니다. 이 말은 즉슨 2018년도 때, 2020년도 때처럼 빅스, 이 변동성 지수가 앞으로 높아질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특히나 코로나 때보다요, 2018년 트럼프 대통령의 미국과 중국 간의 관세 전쟁, 무역 전쟁에 있을 때 변동성이 훨씬 더 컸다고 합니다. 그렇다면은 앞서서 변동성 지수를 계속해서 언급드리고 이번에도 변동성 지수를 언급드리는 이유가 뭘까요? 바로 이 빅스 지수, 시장의 변동성에 기대해 볼 수 있는 상품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지금 업종과 종목을 선택하기가 참 쉽지가 않습니다. 내일 시장이 올라갈지, 내일 시장이 내려갈지, 트럼프 대통령이 어떠한 발언들을 내놓을지 잘 모르는 상황 속에서 그래도 시장의 변동성에 기댈 수 있는 상품이 있다는 것은 굉장히 긍정적인데요. 증시의 변동성이 확대된다는 것은 거래소 실적에는 긍정적이라고 합니다. 하나투자증권에서는 다양한 상품의 거래가 많아지기 때문이다라고 설명을 했는데요. 이렇게 증시가 내릴 때에는 해지하기 위해서 많은 수단들을 찾습니다. 금도 사실 이럴 때 더 많이 올라가고 유가가 이럴 때 더 많이 떨어집니다. 인버스 상품, 레버리지 상품들 이때 더 많이 매매가 되길 마련인데 수수료의 매출 확대 그리고 거래량이 늘어나면서 영업 레버리지가 발생한다라고 내다보고 있고요. CME의 평균 일일 거래량은 전년 대비해서 최근 들어서 8.5% 넘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특히나 빅스 지수가 크게 올라갈 때 CME라든지 IC 수익률은 S&P 500보다도 더 상회한 것으로 나타났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CME 그리고 IC, CBOE 거래소에 주목하자라는 하나투자증권의 커멘트 여러분들 꼭 함께 생각을 해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은 한국 증시뿐만이 아니라 전체 증시 가운데서 돈이 될 만한 상품들에 그 어느 때보다도 주목을 해야 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첫 번째는 사실 이러한 변동성을 이용해 볼 수 있는 상품들이 있고요. 두 번째는 미국의 장기 국채입니다. 이것도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였는데 DB금융투자에서는 오늘 아침에 이런 제목의 리포트를 냈습니다. 미국의 장기채 일생 일대 투자 기회일 수도 있겠다라는 투자 의견을 제시했습니다. 최근에 미국의 장기 금리가 급등한 바 있는데요. 이 때문에 시장에선 참 많이 걱정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게 펀더멘털 때문이 아니라 대규모 담보 청산에 따른 일시적인 수급 왜곡이다라는 그러한 커멘트가 나왔고요. 장기적으로 금리의 급락 가능성을 예고하는 것이다라면서 지금이 미국의 장기채 매수 기회다라는 아주 강력한 투자 의견이 나왔습니다. 시사점은 두 가지인데요. 먼저 첫 번째는 유동성입니다.
지금 시장에서 현금을 가진 투자자가 많이 없습니다. 현금이 부족해서 자산을 헐값에 팔고 이에 따라서 금리 급등이 나왔다라는 게 DB금융투자의 코멘트였는데요. 지금은 현금이 사라지는 시기다라면서 최근에 4월에 미국에서는 세금을 내는 시즌이었습니다. 이때 4천억 달러가 연준의 계좌로 들어갔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미국의 장기채 가격이 더 오를 수 있다라는 첫 번째 포인트가 나왔고요. 두 번째는 지금 유동성이 부족하기 때문에 결국에는 연준이 어떠한 방식으로든 돈을 풀 텐데 이에 따라서 장기채 가격이 다시 한번 상승을 하고 금리의 가격은 떨어질 것이다라는 이야기 나오고 있습니다. 최근에 관련된 상품의 주가 흐름이 좋지 않았는데요. 앞으로 관련된 흐름 함께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오늘의 시그널 만나보고 왔고요. 그렇다면 오늘 시장에서 또 주목할 만한 헤드라인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이어서 신민영 앵커가 전해드립니다. 네, 이번에는 업종별로, 종목별로 주목받고 있는 헤드라인들 모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뉴스부터 확인해 보시죠. 오늘의 첫 번째 헤드라인입니다. 관세 부과유예 환호하고 있는 우리 증시, SK하이닉스 등 반도체주의 급등세가 역시나 돋보이고 있습니다. 간밤에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자신의 SNS 트루스 소셜에서 중국 외 미국에 보복하지 않은 75개국에 대해서 상호 관세 부과를 90일간 유예하고 또 기본 관세율도 최대한 낮추겠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서 뉴욕 증시의 대표 반도체 지수인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가 무려 18% 이상 급등 마감했고요. 국내 반도체주의 투자 심리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주고 있습니다. 특히 SK하이닉스가 10% 가까이 반등하는 흐름 유지해내고 있고요. 삼성전자 역시 5%대 강세 흐름 가져갑니다. 두 번째 헤드라인입니다. 2차 전지주 소식입니다. 테슬라의 급등 호재 속에 동반 상승세 보이고 있는데요. 관세 이슈도 역시나 호재입니다. 미국 관세 부과의 대표적인 피해 업종으로 꼽히던 2차 전지 섹터가 모처럼 크게 안도하는 모습인데요. 간밤 뉴욕 증시에서 테슬라의 주가도 전일 대비 22% 급등하면서 대형 기술주 중에서 주가 오름폭 가장 컸습니다. 시가총액 역시 하루 만에 1,620억 달러 불어나면서 8,750억 달러로 우리 돈으로 약 1,279조 원까지 크게 치솟았습니다. 오늘 유가증권 시장에서 LG에너지솔루션이 6%대 오름세 그리고 있고요. 포스코 퓨처엠도 9%, 삼성 SDI도 3%대 오름세 기록하고 있습니다. 코스닥 시장에서도 에코프로비움과 에코프로가 7에서 8%대 오름세로 포착이 되고 있습니다. 세 번째 헤드라인입니다. 삼양식품인데요. 관세 유예와 불닭소스 리뉴얼 소식이 겹치면서 오늘장에서도 강한 시세를 뿜어주고 있습니다. 작년에 해외 매출액이 1조 원을 넘은 삼양식품인데요. 이 수출액 중에서 미국을 포함한 미주향 매출이 28%를 차지하기 때문에 역시나 관세 이슈에 민감할 수밖에 없습니다. 또한 삼양식품은 새로운 매운 소스 브랜드인 불닭소스 패키지 디자인을 리뉴얼하고 글로벌 시장에 새롭게 선보인다고 밝혔습니다. 강렬한 매운맛을 강조한 비주얼과 함께 전면적인 디자인 개편을 통해서 단행했는데요. 특히나 제품의 불꽃 모양의 QR코드를 삽입해서 소비자들의 디지털 콘텐츠에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변화를 좀 주면서 기대감을 불러 모으고 있습니다. 네 번째 헤드라인입니다. ABL 바이오 소식입니다. 4조 빅딜을 체결했다라는 소식에 나흘째 급등세 이어가고 있고요. 오늘 장중에 51주 신고가를 다시 쓰기도 했습니다. GSK와 4조 원대 빅딜을 체결했고요. 이에 따라 증권사들이 ABL 바이오에 대한 목표 주가를 일제히 올려잡고 있습니다. 오늘 유진투자증권이 ABL 바이오에 대해서 뇌혈관 장벽 셔틀 플랫폼 그랩바디 B의 기술 이전 계약으로 기업 가치가 상승했다면서 목표 주가를 기존의 5만 원에서 8만 원으로 끌어올렸습니다. 유한타증권에서도 이 기술 수출을 반영한다면서 목표 주가를 6만 원에서 8만 원으로 상향 조절했는데요. 계약금과 단계별 마일스톤을 합쳐서 모두 약 4조 1천억 원 규모의 기술 수치를 단행했고요. 국내 바이오 기업의 기술 수출 규모 중 두 번째로 큰 규모로 주목을 받아가고 있는 ABL 바이오입니다. 오늘의 네 가지 헤드라인 함께 살펴보셨습니다. 네, 이번에는 증권가 전화 연결해서 조금 더 자세한 의견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메리츠증권 강남금융센터 김경국 과장 연결되어 있습니다. 과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오늘 네 가지 소식 전해드렸는데 어떤 소식에 좀 주목을 해보셨을까요? 오늘은 ABL 바이오 관련된 기술 이전 관련된 이야기 좀 드릴까 하는데요. 일단 동사는 22년도에 이제 빅파마인 사노피 향으로 기술 이전 이후에 이제 3년 만에 4조 원대 이제 빅딜을 다시 한번 이뤘습니다. 그래서 중요한 부분은 뭐냐면
그 동사의 내열관 장벽 셔틀 플랫폼 기술이 이제 그랩바디 B 기술인데 이 부분이 이제 사노피 기술 이전 이후에 다시 한번 증명이 되면서 GSK로부터 인정을 받은 그런 회사가 됐고요. 근데 플랫폼 회사로 다시 태어나게 됐다는 점이 시장이 좀 주목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전히 이제 시장이 추가적으로 주목하고 있는 점은 추가 애로에 대한 기대일 거라고 생각하고 있는데 일단 뇌질환 관련 치료제의 아밀로이드 베타 그리고 타우의 기준으로는 GSK의 이번 딜에는 이제 포함되지 않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밀로이드 베타, 타우를 기준으로 한 추가 기술 이전에 대한 기대가 일단 매우 높아져 있는 상황이고요. 기술 이전 보통 이제 통상적으로 기술 이전 이후에 세론이 나왔던 예전 바이오텍과는 달리 그 ABL 바이오 같은 경우에는 이제 플랫폼 기술이기 때문에 추가적인 기술 이전에 대한 기대가 좀 있기 때문에 알테오장과 같은 주가 흐름이 나올 가능성이 매우 높다 그렇게 좀 보고 있고 또 특히 경쟁사인 미국의 이제 드날리 같은 경우에는 기술 이전 이후에 시가총액이 한 10조 원까지도 올랐던 이력이 있기 때문에 시장의 관심도가 더욱 쏠리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일단 단기적으로 기술적으로 급등 자리가 나왔기 때문에 시저가는 흐름은 필수적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지만 롱텀하게 본다면 현재 시가총액이 매우 저렴한 수준이다 이렇게 저는 개인적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ABL 바이오 현 시점에서 어떤 전략이 유효한지도 짚어주셨습니다. 이 밖에도 오후장에서 매수 관점으로 보고 계시는 종목 어떤 종목일까요? 오늘은 원전 관련된 섹터에 있는 종목인 BHI라는 종목 가져와 봤고요. 투자 포인트 좀 몇 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동사는 발전소와 제철 공정용 발전 기자재 설계부터 시공까지 하는 이제 전방이 이제 기자재 업체인데 사실 투자 포인트는 이제 소형 모듈 원자로인 SMR에 있습니다. 그래서 SMR 시장의 개화 기대감인데 현재 SMR 시장은 현재 뭐 팀 구성을 통해서 일단 진행을 되고 있는 상황이고 뭐 예를 들면 뉴스케일 파워와 뭐 두산 그리고 홀텍과 현대건설도 이렇게 팀 단위로 구성이 되어서 사업이 진행되고 있는데 BHI 같은 경우에는 팀에 직접 들어가지 않아도 기자재 업체이기 때문에 다양한 팀의 보조기기를 공급할 수 있습니다. 이럴 가능성이 장점으로 좀 꼽을 수 있는 부분이 있고요. 동사 같은 경우에는 1차, 2차 개통 보조기기를 모두 이제 제작이 가능하고요. 국내에서는 1차 보조기기를 할 수 있는 업체가 일단 두산하고 BHI뿐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이제 시장에서 주목을 하고 있는 부분이다. 그리고 동사는 이미 화력 발전에 대한 기자재 공급이 있었기 때문에 레퍼런스가 매우 확보되어 있는 상황이고요. 마지막으로 SMR 주기기 시장 진출 같은 경우에는 이제 회사에서 큰 모멘텀이 될 것으로 보이는데 SMR 주기기와 복합 화력 발전의 주기기 기술이 유사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동사의 배열 회수 보일러 이 부분이 강자로 지금 시장에서 위치하고 있기 때문에 SMR 시장의 성장과 함께하는 그런 업체라고 판단하고 있고 기술적으로 121선이 일시적으로 깨졌다가 바로 올라오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급락전 가격이 22,000원까지의 상승이 충분해 보이고 손절가는 13,500원으로 잡아도록 하겠습니다. 네, BHI에 대한 투자 의견도 함께 제시해 주셨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이어서 외국인과 기관은 어떤 선택을 내리고 있는지 최훈 앵커와 함께 체크해 보시죠. 네, 먼저 외국인들이 사고 있는 기업들부터 오늘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시다시피 오늘 시장에서는 SK 하이닉스를 가장 많이 사들이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삼성전자이고요. 세 번째로는 한화 에어로스페이스, 네 번째로는 현대차, 다섯 번째로는 KB금융을 사들이고 있습니다. 말 그대로 외국인 투자자들은 오늘 코스피 전체에 좀 베팅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매도하는 기업들 살펴보시면은 가장 첫 번째로는 삼성바이오로직스, 두 번째로는 기아, 세 번째로는 한화오션, 네 번째로는 네이버, 다섯 번째로 한미반도체인데 특히나 삼성바이오로직스 같은 경우에는 시가총액 1위권부터 5위권 가운데 가장 낮은 수익률을 현재 기록하고 있습니다. 1%대 상승률을 현재 기록하면서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전체 지수 대비해서 굉장히 부진한 상황이고요. 코스닥 안에서의 외국인 수급은 그렇다면 어떻게 움직이고 있을까요? 네, 오늘 코스닥 안에서 외국인 투자자들 안랩을 가장 많이 매수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클래시스, 세 번째로는 삼천당제약, 네 번째로는 삼지엔터, 다섯 번째로 에코프로 BM인데 모두 다 오늘 외국인 수급에 힘입어서 급등세를 나타내고 있는 기업입니다. 특히나 삼지엔터 같은 경우는 두 자릿수 이상의 급등세 나타내고 있고요. 매도하는 기업들 살펴보시면은 레인보우 로보틱스 가장 첫 번째입니다. 두 번째로는 제주반도체, 세 번째로는 주성 엔지니어링, 네 번째로는 리가켄바이오, 다섯 번째로는 올릭스 자리하고 있습니다.
사실 어제까지만 하더라도 레인보우 로보틱스 외국인들이 하락장 속에서도 가장 많이 사는 기업으로 이름을 올리기도 했는데 연속성은 발견되지 않는다라는 것을 오늘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기관 투자자들 현재 어떠한 선택을 하고 있을까요? 이어서 만나보시죠. 네, 기관 투자자들 SK 하이닉스를 가장 많이 매수하고 있고 삼성전자를 가장 많이 매도합니다. 두 번째로는 한화비전 매수하고 있고요. 세 번째로는 HC 현대일렉트릭입니다. 특히나 오늘 전력적으로 아주 강력한 시세가 나오고 있는 것이 특징이겠고 네 번째가 LG 에너지솔루션, 다섯 번째로는 현대 로템 자리하고 있습니다. 매도하는 기업들 살펴보시면 가장 첫 번째 삼성전자, 두 번째 KT, 세 번째 우선주입니다. 네 번째로는 크래프톤, 다섯 번째로는 APR 현재 자리하고 있고요. 그렇다면 오늘 코스닥 안에서 기관 투자자들 어떠한 기업을 사고 또 팔고 있을까요? 네, 알테오젠을 가장 많이 삽니다. 두 번째로는 휴젤, 세 번째로는 ABL 바이오, 네 번째로는 실리콘투, 다섯 번째로는 미가캠 바이오 자리하고 있고요. 매도하는 기업들 살펴보시면 콜마, B&H 가장 첫 번째 자리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젠백스, 세 번째로는 SM, 네 번째로는 이오테크닉스, 다섯 번째로는 올릭스 자리하고 있습니다. 네, 지금까지 외국인 기관 수급 함께 살펴보고 왔습니다. 네, 이데일리온 이재선 파트너와 함께하는 만루 홈런 시작하겠습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짜릿한 승리의 기쁨을 안겨줄 만루 홈런 종목들 찾아 나서겠습니다. 파트너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오늘은 시장에 강력한 반등이 포착되고 있습니다. 트럼프가 우리나라를 포함한 75개국에 90일간 관세를 유예하겠다라고 했습니다. 결국에 또 말을 바꾼 건데 어쨌든 시장에 호재가 되고 있습니다. 오늘 시장 판세 어떻게 읽어볼까요? 네, 말씀하신 내용에 모든 시장 판세가 다 담겨 있는 것 같습니다. 너무나도 완벽한 요약인 것 같은데요. 관세 90일 유예, 여기서 모든 시장의 흐름이 끝났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어제까지 이제 하락이 이제 지속되고 있었는데 과도한 하락이 지속되더라도 어차피 올라올 거다라고 제가 굉장히 편안하게 말씀드렸던 거 기억하실 거예요. 여러분들이 그때까지만 해도 어제, 그제 점점 이제 불신이 쌓이셨겠지만 제가 이렇게도 말씀드렸죠. 아니 저 사람은 뭔데 저렇게 편안하게 얘기하고 당연하게 얘기를 하느냐라고 여러분들이 생각하셨을 거다. 그런데 저는 이런 시장을 너무 많이 겪어봤기 때문에 자연스러운 현상이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과도하게 밀린 시장이고 그리고 대변수로 밀린 시장이고 이 상호 관세가 유지되는 것이 아니라 합의를 위해서 뭔가 협상을 위해서 끌어내는 거다라고 12월부터 말씀을 드려왔었죠. 그렇기 때문에 장기적으로 끌려갈 것이 아니다. 그리고 상호관세가 발효되면은 그때부터 공포 구간이 잠깐 나오겠지만 최대한 빠르게 이 부분이 유예되거나 혹은 협상이 잘 진척되고 있는 국가들을 예시로 들어서 이런 국가들은 유예를 하거나 아니면 당분간 면제를 하겠다라는 형식으로 나올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그 발언만 나오면은 어차피 시장은 제자리 간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딱 그 상황이 벌어진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번 기회를 또 이제 좋은 교훈 삼아서 다음에 똑같은 현상이 발현됐을 때 정말로 시장에 위기가 된다라고 하면 문제가 되겠지만 해결될 문제다, 불확실성이 해소되는 문제다 정도로 생각하시면은 지금과 똑같이 된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제가 꾸준히 말씀드렸던 게 어차피 목표는 중국이다라고 말씀드렸죠. 중국이 어제 관세를 미국에 50%를 부과하고요. 그리고 금리 0.3%, 지준율 0.5% 인하하면서 이제 대응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이게 어떤 효과냐면은요. 위안화가 이제 유동성 공급이 되는 게 한 1조 위안화 정도 됩니다. 우리나라로 치면 한 200조 가까운 돈인데요. 지금 한 198원 정도 되니까 위안화가 약 200원이라고 치면 200조 정도가 되는 금액이죠. 이게 유동성으로 풀린다라는 뜻이에요. 그리고 2분기에도 3분기에도 2분기 말 3분기 말에 지준율 인하가 예고되어 있고 금리도 2분기 말에 인하가 예고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 있어서 중국이 기존부터 작년 10월부터 얘기를 했습니다. 우리는 지준율도 인하하고 금리도 인하하고 그리고 중국 자체의 소비를 끌어올려서 미국의 관세에 대응할 준비가 되어 있다라고 말이죠. 그리고 트럼프 대통령이 당선됐을 때도 얘기했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실행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국채를 적극적으로 매도하면서 이제 국채 금리를 끌어올리고 이런 이제 현상이 나오고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미국이 금리 인상 압박에 시달리고 이런 좀 이제 대외적인 압박을 받다 보니까 트럼프가 원하는 금리 인하하고는 좀 거리가 멀어졌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이 관세 차별 대우 시작이다라고 말씀드린 90일 유예 같은 경우는 미국이 이 국채 싸움에서 좀 이제 단기적으로는 이제 항복을 한 게 아니냐. 일단 첫 번째 이제 손은 중국의 손을 들어주는 게 아니냐 정도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조금 더 지켜봐야 된다. 중국하고 미국하고는 어차피 장기전이에요. 나머지 국가가 단기적으로 빠르게 해소되는 게 중요하다 생각하시면 되고요. 뭐 이유도 미국에 이제 관세를 부과한다라고 얘기했는데 15일부터 이제 25% 부과한다고 했죠. 이 부분은 철강, 알루미늄 뭐 이런 부분에 대한 이제 보복 관세인데 이 이전까지만 어느 정도 이제 대화가 오가면은 뭐 부과 안 하면은 어차피 유예 대상이 포함될 테니까 너무 크게 우려하지 않아도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수로 넘어가서 코스피 차트부터 보시면은 말씀드렸던 대로 2,400포인트 같은 경우 이탈해 있는 거 신경 안 쓰셔도 된다. 이 유예나 이런 부분만 나오면은 바로 회복되는 구간이다라고 말씀드렸죠. 그리고 여기가 끝이 아니라 지금 여기 갭 나온 부분 있죠. 그래서 2,400 중반 정도까지는 1차적으로 반등이 나옵니다. 여기서 바로 2,500을 넘어가느냐 아니면은 갭 정도만 살짝 메우고 나서 다시 밀리느냐 이 정도로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오늘 우리나라 굉장히 강하지만 뭐 미증시에 비해서는 나스닥에 비해서는 생각보다 좀 상대적으로 약하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오늘 만기 영향력까지 같이 있어서 그렇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제가 새벽에 영상도 찍어서 올려드리고 이 모든 자료들 다 제가 교육방에다 올려드렸는데 그 영상들 여러분들이 확인하시면 좀 자세히 알려드리는데 간단하게만 말씀드리면은 여기까지 기본적으로 올라오는데 만기 영향 때문에 못 올라오면은 그 이후에 어차피 회복되니까 걱정 안 하셔도 된다라는 내용입니다. 이 정도까지만 알고 가시면 되고요. 어차피 이 구간에서 한번 올라온 다음에 이중바닥선 움직임 만들고 갈 가능성이 높으니까 이 부분 체크하시고 V자 반등 나오면 그냥 감사합니다. 생각보다 강하군요 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코스닥으로 넘어가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680포인트 이탈한 다음에 여러분들이 뭐 투매를 걱정하거나 할 수 있는데 지금 구간은 투매를 만들기 위해서 내려온 구간은 아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투매 때문에 내려온 구간이 아니고 680도 어차피 회복되는 구간이다라고 했는데 생각보다 약해요. 오늘 680 위쪽으로 올라와도 이상할 게 없는데 코스피 쪽에 강력한 수급이 쏠리니까 코스닥으로 들어갈 수급이 좀 약한 것 같습니다. 그렇다라고 하면은 실망할 게 아니라 코스피 쪽에 좀 쓸려 있는 수급이 완화되면 코스닥이 어차피 또 강해지겠구나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형이 앞서거니 동생이 앞서거니 하면서 올라가는 게 제일 좋다라고 말씀드렸죠. 지금 바닥 구간에서도 회복되는 게 서로 강해지기 위해서 뭐 형이 먼저 아우가 먼저 이런 식으로 올라가게 될 테니까 걱정 안 하셔도 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코스피랑 다르게 굳이 뭐 갭이나 이런 부분은 생각하실 필요 없고요. 680포인트 회복되면은 자연스럽게 780까지 물론 파동은 그리겠지만 가는 건 당연하고 이번에는 돌파 가능성 매우 높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이번 봄 안에 돌파돼서 넘어갈 거라고 누누이 말씀드려 왔고 그 부분이 오늘 뭐 시작점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첫 걸음을 좀 경쾌하게 내딛었으니까 여러분들이 좀 편안하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제가 그동안 꾸준히 말씀드렸던 시장은 트럼프가 강하게 관세를 때려서 공포감을 몰아넣고 그리고 나서 사실은 유예하는 게 원래대로인 거죠. 우리가 관세 부과되지 않는 게 정상인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시장이 조삼모사처럼 행동할 거다. 관세를 좀만 낮춰줘도 좋아할 거고 이렇게 유예를 하면은 당연히 환호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원숭이 사진을 이제 제작진분들께 보냈는데 또 센스 있게 이렇게 귀여운 사진으로 바꿔주셨습니다. 제가 너무 이제 실사감 있게 보냈더니 이렇게 뭐 귀엽게 나왔는데 여러분도 다 아실 겁니다. 아침에 3개 주고 이따가 저녁 때 4개 줄게 하니까 싫다고 했던 원숭이가 그럼 지금 4개 주고 아침에 3개, 아니 저녁 때 3개를 줄게. 결론적으로는 똑같은데 굉장히 좋아하는 모습이죠. 우리가 모두 다 알고 있는 사자성어입니다. 지금 시장이 이런 상황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냥 제자리 돌아가는 거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제가 밀려도 흥, 올라도 흥이라 이런 표현까지도 썼었는데 어차피 제자리로 가는 구간이기 때문에 여러분들로 제가 그동안 말씀드렸던 것처럼 너무 동요하지 마시고요. 어떻게 보면은 좋은 종목들이 조정을 받았기 때문에 그 종목들이 비싸서 못 샀다라고 하면은 싸게 내려와 있는 구간에 여러분들이 타이밍을 잡을 수 있는 구간이다라고 최근에 계속 강조해드렸던 거 기억나실 거예요. 이런 바탕을 통해서 그럼 지금 오늘 급등 나는데 늦지 않았느냐라고 질문하신다라고 하면 아직도 안 늦었습니다. 바닥권에서 조금 올라와봤자 이제 막 출발 단계다라고 말씀을 드릴게요. 그래서 이런 종목들 여러분들이 체크해 보시고 내가 선택하는 종목이 사실 자신이 없다라고 생각하시면 여러분들이 어디로 눈을 돌린다? 제가 항상 한 번씩 여러분들께 수급을 알려드리는데 기관이나 외국인들이 매수했는데 이 친구들도 물린 종목들이 있습니다. 이런 종목들에 여러분들이 좀 관심을 가져보신다라고 하면은 제가 볼 때는 여러분들이 좀 편안하게 포트폴리오를 꾸릴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안타, 2루타, 3루타, 말로 없는 종목으로 제가 포트폴리오를 꾸리는 방법을 한번 구축해 봤으니까 여러분들이 오늘도 잘 따라와 주시고 종목들 많이 응원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렇게 시장이 바닥을 치고 또 강하게 올라오고 있을 때가 우리가 포트폴리오를 새롭게 볼 수 있는 관점으로 또 이용해 볼 수 있을 텐데요. 이에 따라서 오늘 언급해 주신 종목들 잘 따라가 보시면 좋겠습니다. 먼저 오늘의 안타 종목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HMM을 선정해 주셨습니다. 이 종목도 해운주의 대표 주자인데 그동안 많이 눌렸거든요. 오늘은 7%대 급등세를 또 연출해주고 있습니다. 어떤 접근이 유효할까요? 네, HMM 이 종목 같은 경우는 뭐 기관이 굉장히 살아있는 종목으로서 제가 과거에도 한번 여러분들께 소개를 해드리면서 지금 미국이 중국의 조선 그리고 해운업종 쪽에서 이제 계속 이제 그 뭐 방위 위험이나 여러 가지를 통해서 제재를 가하고 있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래서 군소기업으로 지정하면서 이제 세계 4위 컨테이너 선사를 이제 미국에서는 이제 배제시킨다라고 얘기를 했죠. 그러면은 어떻게 됩니까? 한국 같은 경우에는 오히려 기회를 얻을 수 있다. 그리고 4월부터 해서 아시아 남미 신규 서비스 개설한다라고 했습니다. 일본 선사인 이제 원이랑 같이 이제 공동으로 이제 진출을 하는데 이게 지금 4월이 되었죠. 그러면은 지금부터 해가지고 2분기부터는 이 부분 실적에 반영될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렇다라고 하면 여러분들이 HMM을 안 볼 이유는 없을 것 같습니다. 기관이 매수 상위 12위권에 위치해 있는 종목인데 어제까지 마이너스 13%, 평균적으로 따지면 마이너스 13% 정도 돼 있습니다. 그러면 오늘 올라와봤자 현재도 마이너스 6% 이상의 이런 뭐 손실 구간이다라고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이달 하순에 12물량출에 나오는 부분이 하나 있으니까 이달 6일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제가 볼 때는 이 종목 같은 경우 한 열흘 정도 이제 여러분들이 트레이딩하기에 딱 좋은 종목인 것 같아요. 그래서 묵직하게 들고 가기도 좋고 지금 반등 구간에서 치고 빠지는 거 잘하면서 이제 순환매만 잘 노려도 여러분들 굉장히 행복해질 수 있겠죠. 한 열흘 안에 일주일에서 열흘 정도 노리고 들어가는 종목으로 아주 좀 비중 있게 들어갈 만한 종목이다라고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HMM은 안정적으로 보면서 비중을 좀 실을 수 있는 종목이다라고 강조해 주셨으니까요. HMM에 대한 관심도 다시금 가져가 보셔도 좋겠습니다. 이제 2루 타석으로 이동해 보도록 할까요? 카페24를 선정해 주셨습니다. 이 종목도 외국인들의 수급이 좀 많이 집중되는 경향이 있는데 그동안 많이 눌렸고 오늘 5거래일 만에도 급 반등하고 있습니다. 이 시점에서 어떤 전략이 좋겠습니까? 네, 카페24 같은 경우는 제가 이 말로 없는 시간에 이제 3루타 종목 소개해드리고 나서 뭐 급등 흐름이 나와서 여러분들이 깜짝 놀라셨던 그런 종목이기도 한데요. 말씀하셨듯이 외국인들이 굉장히 사랑하는 종목으로 13위에 랭크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외국인들이 최근에 이 급락 구간 동안 이제 13번째로 많이 매수한 종목인데 마이너스 16.2%라는 하락을 보이고 있습니다. 오늘 상승이 좀 나왔어도 충분히 아직도 마이너스권이고 충분히 올라갈 자리는 많이 남아있다고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뭐 AI 중심으로 외형 성장하고 이런 부분은 여러분들 이미 다 들어보셨을 거고 제일 큰 거 뭐예요? 유튜브 쇼핑몰 쪽을 담당하고 있다는 게 가장 큰 성장 모멘텀이 되겠죠. 그러면서 실적 턴어라운드가 돼서 제가 가장 좋아하는 실적이 이제 돌아서는 종목이고 이제부터 성장하는 기업이기 때문에 지금부터 여러분들 외국인들이 바닥에서 턴어라운드 되는 종목 쭉 끌고 가는 거 많이 보셨을 거예요. 이 종목은 트레이딩도 좋고 짧게 보는 것도 좋고요. 그리고 나서 이제 뭐 바닥권에서 다시 한번 2차적인 눌림이 나온다라고 하면 이중바닥선 움직임이 나오면은 그 다음에는 또 길게 가져가는 것도 좋은 종목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트레이딩 종목으로 2루타 종목 많이 드리는데 카페24는 주가 탄력 좋은 건 기존에 우리 말로 없는 시간에도 확인하셨으니까 여러분들이 편안하게 노려보실 수 있는 종목인 것 같습니다. 네, 카페24 트레이딩 관점으로도 좋다라고 또 강조를 해주셨습니다. 우리가 한번 또 접근해 본 적 있는 종목인 만큼 또 꼼꼼한 분석과 함께 다시금 접근해 보는 것도 좋겠다라는 의견이었습니다. 이렇게 2루타 종목 정리하고 이제는 3루타석으로 이동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3루타 종목으로는 메리츠 금융지주를 골라주셨네요. 금융주를 많이는 언급 안 해주시는 것 같은데 메리츠 금융지주를 오늘 3루타로 골라주셨어요. 이유가 뭘까요? 궁금하네요. 네, 맞습니다. 제가 금융주 들고 온 게 여러분들 조금 의아하실 거예요. 오늘 같은 경우는 뭐 수출주 쪽을 많이 여러분들이 관심을 가지실 텐데 이런 종목들은 제가 어제까지 해서 지난 시간에 다 여러분들께 알려드렸기 때문에 금융주 같은 경우는 제가 작년 12월부터 해서 3월 말 되면은 이제 금융주들 결산이 나올 것이고 그리고 4월부터 해가지고는 밸류업 관련주들 여러분들 관심 가져보셔야 됩니다. 라고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기억이 나실 거예요. 그때도 메리츠 금융지주를 제가 탑픽 종목 중 하나로 선정해 드리면서 금융지주 시총 2위의 경합을 벌이고 있는 종목이고 그리고 나서 밸류업 하면은 이 종목을 빼놓고 얘기할 수가 없다.
실제로 지금 밸류업 말만 많지 조금씩 개선되는 건 보이지만 아직 부족한 기업이 많은데 이 기업은 자체적으로도 과거부터 계속 해나가고 있었고 우리나라 뭐 카카오를 비롯해서 뭐 LG화학이나 이런 기업들이 쪼개기 상장으로 지금 말이 많죠. 이 논란되는 가운데 이 기업은 이렇게 메리츠화재나 메리츠증권 같은 경우를 오히려 통폐합하면서 상장 폐지를 시키고 지주사로서 이제 집중해 나가는 역량을 기존부터 발휘해왔던 기업이다라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물적 분할이나 동시 상장 반대하는 행보에 있어서 가장 앞장서는 기업이고 가장 이제 모범이 되는 기업이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여기다가 해외 사업까지 확장한다라고 하면 더욱더 실적 모멘텀 나올 수 있으니까 여러분들 계속 이 종목 관심 가져보시고 뭐 자사주 매입이나 소각 같은 경우는 계속 이루어지는 기업이니까 여러분들이 계속 꾸준하게 중장기적으로 관심 가져보실 종목인 것 같습니다. 네, 메리츠 금융지주를 꾸준한 관심으로 살펴보자라는 의견으로 또 정리해 주셨으니까요. 이 세 종목들 아래서 해법을 잘 찾아보시면 좋겠습니다. 오늘의 세 가지 종목들 이렇게 정리를 해보겠고요. 이제 그동안의 만롱런 종목들 운용이 어떻게 되고 있는지 새롭게 또 편입된 종목은 없는지 함께 살펴보시죠. 네, 그동안 이제 말로 없는 종목들, 상위권 종목들이 조금 이제 뭐 정체가 되어 있었는데 크라우드웍스가 5위권으로 치고 올라오면서 또 멋진 모습 보이고 오늘도 뭐 5% 정도 더 추가적으로 이제 수익을 붙여가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뭐 4위권도 이제 코앞까지 와 있는데요. 뭐 말씀드렸듯이 위에 뭐 하나오션 같은 경우도 오늘 꽤 반등이 세게 나오고 제주반도체나 원익홀딩스도 최근에 조정받았던 거에 비하면은 강력한 모습 보이면서 다시 한번 말로 없는 가격까지 올라올 이런 채비를 갖추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밑에서 뭐 최근에 대변수로 밀렸던 종목들 다시 출발한다라는 거 여러분들 다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과하게 밀린 종목들은 우리 다시 포트폴리오에 편입한다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면 이제 이 두 번째 페이지 같은 경우는 격동의 페이지가 될 것 같다라고 많이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 SKC가 6위권으로 내려왔죠. 이 종목도 다시 한번 이제 올라갈 채비를 갖추고 있고 지금 뭐 휴젤 같은 경우가 이제 쓱 올라오게 되면 50% 아래 종목은 없어지게 됩니다. 물론 40%대에도 많은 종목들이 지금 경합을 벌이면서 올라오고 있는데 최근에 신규로 여러분들한테 이제 교육해드린 종목들이나 이런 종목들이 이제 뭐 힘을 내고 시작하면서 이제 다시 한번 이제 1차 목표치를 향해 올라오는 종목들이 좀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이런 종목들이 좀 기운 내는지 여러분들이 다시 한번 또 응원의 목소리 좀 높여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래서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면은 이제 말로 홈런에 도전할 종목들 후보 종목들이 이제 슬슬 나오고 있으니까 한번 같이 볼 만할 것 같아요. 1차 목표치를 이제 코앞에 두고 있는 이제 스틱 인베스트먼트입니다. 얼마 전에도 말씀드리면서 10,000원 넘어가면 이제 11,500원까지 1차 목표치는 어렵지 않고 올해 굉장히 좋을 거다라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올해 뭐 창투사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 이제 뭐 계속 뭐 추가적으로 이제 국가에서도 이제 장려해야 되는 거 아니냐라는 목소리가 지금 야당 쪽에서 나오고 있으니까 이런 부분 여러분들이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요. 10,000원 돌파 시도하고 있고 거래대금이 최근에 실린 다음에 오늘은 조금 부족하긴 한데 한 번만 더 거래대금 붙이면서 계단식으로 넘어가 준다라면 1차 목표치는 바로 달성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면 이제 그린 케미칼도 같이 봐야 되는데 제가 최근에 LA 산불 뭐 얘기 나오면서 아마 미국에서도 이런 산불 이슈 나오고 하면은 CCS 같은 경우 다시 한번 탄소 포집 얘기도 나올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고 그에 가장 뭐 핵심이 되는 기술력을 가진 기업이다 소개해 드렸는데요. 오늘 최근에 조금 시장력, 영향력 때문에 밀려 있었는데 다시 한번 올라오는 모습입니다. 중간에도 사실은 이제 거래대금을 한번 실었었는데 윗꼬리 달고 밀렸었죠. 그 부분을 완벽하게 해소하는 모습이니까요. 여러분들이 응원만 조금 해주신다라고 하면 뭐 목표치까지 가는 거는 어렵지 않을 것 같고요. 자, 다음 종목은 이제 우리가 3루타 종목으로 작년 12월 9일 투매가 나왔던 날이죠. 그래서 이제 단기로는 범양 건영이 빠를 것이다라고 해서 이 현상 나왔던 거 기억하실 거고 3루타 종목으로 중장기적으로 이 종목이 제일 좋습니다, 여러분 하고 말씀드렸던 종목이 바로 SAMG 엔터입니다. 그래서 뭐 요즘에 뭐 삼촌과 이모들 그리고 부모님들의 주머니를 탈탈 털고 있는 이런 이제 티니핑 시리즈의 뭐 주역인데요. 34,000원 지금 돌파하고 있고 거래대금 실려 있습니다. 여러분들 걱정하지 말고 지금과는 조금 더 들고 가서 수익률을 더 끌어올릴 수 있는 구간이니까요. 벌써 200% 넘어가는 종목인데 이 종목이 아마 지금 우리 종목들 뭐 3루타 종목들 중에서도 레인보우 로보틱스가 210%를 넘어가면서 가장 큰 수익률인데 그 구간도 좀 넘어가지 않을까 싶은 지금 모습이니까 여러분들이 참고해가지고 응원 많이 해주시면서 보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그동안 만롱런 코너를 해오면서 모아왔던 종목들이 오늘 드디어 빛을 발하는 이런 모습 보여주고 있는데요. 오늘은 또 어떤 종목을 하이라이트 종목으로 선정해 주셨을지 코스피와 코스닥이 5%대 강세로 뿜고 있는 이 시점에서 오늘의 종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종목으로 살펴볼까요?
네, 오늘은 하이젠 RMM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동안 제가 로봇 관련주 소개해드리면서 단기적으로 너무 많이 올라서 소개해드리기가 좀 부담스럽다라고 말씀드렸던 종목이에요. 원래 우리가 바닥권에서 레인보우 로보틱스를 말씀드린 다음에 1월 달 같은 경우에는 이 종목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어야 되는데 뭐 너무나도 고공행진을 펼치다 보니까 매수하기에는 좀 너무 부담스러워서 이 조정받는 구간을 기다리고 있었는데 지금이 제가 볼 때는 최적기가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외국인들도 지금 매수 19에 올라 있으면서 수익률이 마이너스 22% 많이 올랐기 때문에 많이 내려와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변동성도 크고 주가 탄력도 좋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웨어러블 협동 로봇 그리고 물류 로봇 쪽으로 탑픽이다라고 보시면 되고 모터 기술 쪽으로 우리나라 가장 뛰어난 기술을 가진 기업 중 하나입니다. 그래서 휴머노이드 로봇 액추에이터 계속 얘기 나오고 있는데 이쪽에서도 뭐 가장 두각을 나타내는 기업 중 하나다 체크해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올해 글로벌 대기업을 통해서 자율주행 운반 로봇을 이제 공급 예정이라고 하니까 뭐 실적 측면에서도 이제 숫자로 딱딱 찍힐 수 있는 이런 구간이 다가오지 않나 싶습니다. 올해부터 개선되기 시작해서 내년이면 더 좋아지겠죠. 그래서 가격 전략으로 넘어간다라고 하면은요. 지금 27,500원 전후 구간에서 이렇게 움직이고 있는데 오늘 그래도 27,500원 아래를 자주 주고 있습니다. 이 가격권에서만 여러분들이 모아가시면 된다. 27,500원 아래에서 보시고요. 1차 목표치는 요 35,000원, 2차 목표치는 4만 원인데 이 구간 지나가지 않을까 싶은데 대신 저항을 좀 받으면서 이제 트레이딩 관점으로 좀 보셔야 될 거예요. 그래서 그 구간에서는 저기 아래 QR코드 나오는 곳에 제 교육방에다가 계속 올려드릴 테니까 영상으로도 대응 전략 다 올려드리니까 여러분들 오셔서 함께 공부하시면서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아래로 내려가면 지지선으로 최근에 유지했던 25,000원 구간 정도를 이제 이탈한다라고 하면은 리스크 관리했다가 회복할 때 다시 매수한다라고 보시면 아주 안전한 종목이니까 이 종목 이제 많이 내려와 있는 구간에서 여러분들이 응원해 주시면 말로 홈런까지도 제가 볼 때는 생각보다 빠르게 도달할 것 같으니까 여러분들의 간절한 응원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네, 오늘의 하이라이트 종목은 하이젠 RMM으로 살펴봤습니다. 다시 시작하는 것 같이 투자해야 될 이 시점에서 이 종목도 활약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말씀 여기까지 듣도록 할게요.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트럼프 90일간 관세 휴전 선언, 한국 25%에서 10%로. 트럼프 대통령은 9일 중국의 세계 시장에 대한 무례한 태도를 이유로 들어 대중국 수입품에 대한 관세를 125%로 즉각 상향 조정한다고 밝혔다. 다만 중국을 제외한 모든 상호관세 국가에 대해선 미국과 협조를 하고 있다는 이유로 90일간 유예 조치를 내리고 10% 기본 관세만 부과하기로 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8일 트루스 소셜을 통해 중국이 미국과 다른 나라들을 농락하는 시대는 더 이상 지속 불가능하며 용납할 수 없다며 미국은 즉시 중국산 제품에 125%의 관세를 부과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무역과 관련해 75개국 이상이 협상을 요청해왔다며 이들 국가들이 어떤 형태의 보복도 하지 않은 점을 고려해 향후 90일간 관세를 10%로 대폭 인하하는 관세 유예 조치를 즉각 시행한다고 밝혔다. 네, 팩트체크 코너로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인사이트 K의 배종찬 소장 모시고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소장님. 안녕하십니까.
간밤 보니까는 이제 증시가 다시 한번 아주 강력하게 반등하면서 거래를 마감을 그러니까요. 했습니다. 관세를 이제 부과하기로 한 것을 유예하겠다 이렇게 밝혔는데 네. 다만 이제 중국과의 갈등은 계속되는 것 같고 전체적인 상황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그러니까요. 저는 우선 이 말씀을 드려야 될 것이 트럼프 대통령이 이렇게 할 걸 몰랐냐? 저는 알고 있었습니다. 근데 앞으로도 이럴 거예요. 적어도 3분기까지는 계속 이럴 겁니다. 네. 그래서 너무 우리가 트럼프 스타일에 대해서 뭐 자고우면할 필요 없어요. 그러니까 트럼프는 그냥 이런 사람이다. 그래서 이제 이렇게 자기 스타일대로 하고 있는데 1기 때는 그래도 처음 대통령을 하는 것이니까 더 좀 어리숙했고 좀 당황스럽기도 하고 이랬잖아요. 이제는 이 부분들도 자기가 알면서 한 걸음 한 걸음 내딛고 있다. 이렇게 아셔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상황 속에서 중요한 것은 어떤 포트폴리오를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대혼란 속에서도 올라가는 종목들이 있고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을 여러분들이 잘 보시면 되는데 지금 완전히 지옥에서 천당으로 왔어요. 맞습니다. 그러니까 난리가 났었는데 밤사이에 중국 관세를 여러분 놀라지 마세요. 125%. 아니 보너스를 125% 줘도 지금 좋을까 말까 한 상황에 그러니까요. 125%. 다른 국가는 기본 관세만 그렇게 부과를 하고 있는데 이게 관세 발효 13시간 만에 그러니까 우리 같은 경우 이제 적용되려고 하는 시점에 모든 국가는 90일 유예입니다. 이거예요. 여러분들 왜 또 90일인 줄 아세요? 그러니까 이게 트럼프식 셈법은 뭐냐면 항상 한 3개월 단위로 생각하는 거예요. 분기별로. 이런 걸 아죠. 120일도 아니잖아요. 또 60일도 아니잖아요. 90일이야. 그러니까 분기 정도를 일단 유예를 해놓고 또 생각도 하고 협상도 하고 그러면 이제 또 자기 스타일대로 가면서 주도권을 쥐는 이런 상황인데 철강 자동차는 그대로 뒀죠. 왠지 아세요? Lost Belt. 그러니까 이게 경합주, 스윙 스테이트. 그러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뭐 웨스콘신이나 아니면은 또 펜실베이니아나 이런 데는 뭐냐면 철강 그 자동차가 아주 중요한 데잖아요. 이런 데는 일단 놔둬요. 왜냐하면 자기한테 전략적 요충지예요. 요청지예요. 그래서 학교도 유펜을 나왔잖아요. 그러니까 펜실베이니아가 경합적이면 여기서 이기면서 자기가 바이든을 일단 해리스도 물리쳤고 이전에 처음에 이길 때 힐러리 클린턴도 이기고 이런 게 그리고 자기가 질 때는 여기서 졌단 말이에요. 중요해요. 여기는 안 변합니다. 그다음에 이제 중국이 이제 미국에 대해서 보복 관세를 취하니까 중국이 이제 지금 WTO에다가 제소를 합니다. 이런 정말 이제 강대강 대치 국면으로 더 간다. 그런데 이걸 아셔야 돼요. 트럼프 대통령의 목적은 한국 때리기 no, 일본 때리기 no, 어디? 중국 때리기입니다. 그러니까 이 미중인데 중국을 정말 흠씬 때릴 겁니다. 앞으로도 팍팍팍팍 이렇게 하는 상황 속에서 우리는 그럼 경제적으로 뭘 챙겨야 되냐? 이게 중요해지는 거죠. 그러니까 중국을 때릴 때 중국하고 우리하고 뭔가 경쟁했던 건 우리가 반사익을 가져올 수도 있거든요. 그죠. 그런 부분들을 여러분들이 챙겨서 포트폴리오에 살짝 담아두면 언제 내년에 반짝, 언제 후내년에 반짝반짝 이런 상황이 오는 거죠. 네, 말씀처럼 지금은 사실 시장의 변동성이 커질 수밖에 없는 구간인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트럼프 2기가 사실 들어선 지 얼마 안 됐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공약을 내걸 때부터 내가 관세 문제는 해결을 하겠다라고 밝혔고 중국과의 갈등 문제는 이게 사실 트럼프 대통령만의 문제가 아니라 오바마 때부터 그 훨씬 이전부터 사실 미국은 중국을 견제하기 위해서 계속해서 노력해 왔습니다. 이제 그 갈등이 오히려 격화되는 게 이제 본격화되는 것일 뿐인 것 같고요. 다만 이제 시장에는 좀 영향이 있을 것 같아요. 그렇죠. 이게 변동성은 앞으로 커질 것 같은데. 그렇습니다. 그래서 제가 드리는 말씀이 자꾸만 하루하루 뉴스, 물론 우리가 여러분들께서 우리 이데일리 TV를 보면서 점검하는 거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데일리 TV를 3개월 받느냐, 6개월 받느냐, 1년 받느냐 달라집니다. 꾸준히 보셔야 돼요. 그래야 여러분들의 눈이 투자를 할 수 있는 옥석 가리기가 가능해집니다. 여러분들 뭐라고 합니까? 부자들은요, 우리가 VVVIP들은 남들보다 3년 먼저 들어가고 1년 먼저 떠납니다. 그러니까 돈을 버는 거죠. 그 전략을 여러분들이 잘 아셔야 됩니다. 자, 뉴욕 증시 3대 지수가 폭등을 하고 다우 지수 이거 언제 또 꺼질지 몰라요. 맞아요. 여러분들. 올라갔다가 팍 또 내려. 트럼프 한마디에 그러니까 이걸 원하는 거예요. 트럼프는 지금 세계 경제를 내 말 한마디에 가둬놓겠다. 이게 트럼프의 전략입니다. 그래서 지금 국제 금값도 정말 유동성이 문제되니까 금을 내다 파. 금을 내다 파는 거예요. 우리가 한때는 금 모으기 운동했던 거 기억나죠? 98년에. 근데 금을 내다 팔아. 돈이 없으니까.
현금이 없으니까. 근데 이제 다시 이제 주가가 폭등하니까 지수가 좋아지니까 이제 금값이 또 올라갑니다. 미 재무장관, 베센트 재무장관이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처음부터 계획된 전략이었습니다. 이게 더 놀라운, 더 무서운 거예요, 여러분. 처음부터 트럼프의 머릿속에는 여러 가지 플랜들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 계획들 하나하나에 트럼프는 다 참여를 합니다. 한국 정부가 그래서 중요한 거 여러분들 우리 정부가 자 나오는 우리 정부의 지금 대응 방안을 보면서 우리 개인 투자자들은 어디에 지금 정책적 변수 여러분들이 말하는 경제적인 변수 중요합니다. 우리가 PCE, CPI 지수 이런 거 다 중요하고 환율 중요합니다. 정책적인 어떤 변수들이 지금 저울질이 되고 있는가. 그러니까 당장 우리 정부가 꺼내놓는 거 어떻다? 조선 LNG. 조선 LNG가 좋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포트폴리오에 담아둘 때 얼마 전까지 우리가 원전과 방사지였으면 조금 이따 그 이야기도 할 겁니다. 이제는 LNG와 그다음에 조선, 알래스카, 그다음에 LNG죠. 그다음에 조선, 미국 상선도 만들어야 되고 군함도 만들어야 되죠. 이게 중요합니다. 실제로 최근에 이제 한덕수 권한대행이 트럼프 대통령과 통화를 했다라는 소식 여러분들 다들 들으셨을 텐데 어제 관련주가 급등을 했습니다. 한국에서는 이제 협상을 할 만한 카드가 그렇죠. 이번에 어떻게 힌트가 나온 것 같아요. 앞서서 뭐 소장님께서 얘기해 주셨지만 이거 어떻게 보십니까? 그러니까요. 트럼프가 원하는 것은 이 알래스카의 LNG를 통해서 뭔가 에너지 주도권을 주고 그러니까 트럼프 1기 때를 생각해보면 1기 때도 에너지야. 사실은. 지금도 에너지야. 그러니까 이 에너지인데 LNG가 되고 셰일 가스나 셰일 원유가 되죠. 그럼 이걸 개발해서 이 엄청난 업적을 내가 했네. 트럼프가 했는데 Make America Great Again 이거거든요. 그러면 이걸 위해서는 미국 뭘로 어떻게 하기 힘들어요. 일본 아니면 한국입니다만 빨리빨리 움직일 수 있는 건 또 한국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여기에 대해서 동양철관, 넥스틸, 하이스틸, 휴스틸. 그러니까 넥스틸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이 강간을 만들 수 있는 공장이 미국에 있단 말이에요.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 트럼프가 봤을 때는 한국 기업인데 미국의 공장까지 그러니까 현대자동차에 대해서 엄지척하면서 윙크를 짝짝 날리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이 뭐냐면 굉장히 앞으로도 중요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 그러니까 가스 개발과 관련해서는 포스코 인터내셔널, 한국가스공사까지도 동반 강세를 보이는 걸 보면 이런 부분에 우리가 주목을 할 필요가 있다라는 거. 물론 주가 내려갈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들. 중요한 건 제가 항상 말씀드렸죠. 우리가 타임과 내용을 봐야 된다. 그래서 때와 깊이를 봐야 된다. depth, 그다음에 우리가 시간을 봐야 된다는 말씀 늘 드렸죠. 그래서 완급 조절. 자, 이런 것들은 1년 뒤에 반짝, 2년 뒤에 반짝반짝. 이런 걸 여러분들이 꼭 염두에 둘 필요가 있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외국인 수급도 뭐 관련 업종으로 들어오고 있는데 실제로 이제 미국이 필요로 하는 것 중심으로 좀 들어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웨스팅하우스와 갈등도 좀 있어요. 무슨 얘기면 원전인데 맞아요. 외국인들이 빠질 때 지금 오늘 같은 날은 이제 뭐 다른 현상이 나타나고 있습니다만 빠질 때 빠지더라도 어떤 건 그래도 놔둬요. 왜? 우리가 가지고 있는 배타적 경쟁력. 그래도 한국 기술이면 우리가 가성비 있는 가격에 이 기간 내에 납기할 수 있는 능력은 원전, 방산, 무기 만들어서 우리 6월 말까지 필요합니다. 그거 맞춰줄 수 있는 나라 대한민국밖에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 부분은 우리가 배타적 경쟁력을 가지고 있는 부분은 외국인들도 섣불리 건드리지 못하고 섣불리 빠져나가지 못합니다. 그게 대표적인 게 원전이니까 두산 에너빌리티, 그다음에 BHI, 그다음에 우리가 미국 같은 경우에 지금 트럼프 대통령이 이번에 여러분들 재밌는 이야기가 캐나다를 막 두들기다가 깜짝 놀랐어요. 왜? 카니 총리가 트리더 던 총리에서 카니 총리로 바뀌어요. 카니 총리 보통 사람 아닙니다. 주판을 두드리는 데는 트럼프 이상 가는 사람이에요. 이 사람이 그래? 자꾸 우리 건드리면은 우리 온타리오에서 미국으로 들어가는 전기 끊을 수도 있어? 깜짝 놀랍니다. 왜? 이 온타리오의 전기가 어디에 들어간다? 뉴욕의 트럼프 타워로 가는 거예요. 그러면 잠깐만요.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전력망에 대해서는 지금 교체 주기가 됐어요. 미국도. 맞아요. 그러다 보니까 신일전기나 한국전력이나 일진전기, 전력 관련된 부분, LS 또 나와야 되겠죠. 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또 주목을 해보셔도 좋을 듯 합니다. 네. 그리고 무엇보다 이제 소장님이 오시면 꼭 여쭤보고 싶었는데 이제 대선이 얼마 남지 않게 됐어요. 그렇게 어쩔 수 됐습니다. 없이. 정치 테마주도 아마 뭐 움직일 테고 어떻게 보십니까? 저는 절대 근처에도 가지 마라.
이게 여러분들 잠깐 짧은 시간 동안에 돈도 벌 수 있습니다. 물론 제가 거듭 말씀드립니다. 이 기업들이 정말 펀더멘털이 있어서 올라가고 이런 거는 아니 분명히 당연히 그렇게 올라가는 이유가 되는 것이죠. 하지만 그게 아니라 무슨 정치 후보자로 나온 사람 누구랑 가깝더라 무슨 세종시 뭐 테마주라더라 절대 여러분들 손대지 마세요. 가까이 가지도 마세요. 뭐 형지 글로벌 거듭 말씀드립니다. 테마주로만 보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이제 최근에 어떤 트렌드 자체가 있었다라는 차원에서 말씀드려요. 소프트캠프나 상지건설이나 계룡건설 어떤 연관관계가 없어요. 고등학교 동문이었다. 고등학교 동문 중에서 말 한마디도 안 하고 평생 모르는 사람 수두룩해요. 같은 도시에 살고 있다. 서울 살면 다 합니까? 몰라요. 그러니까 제가 드리는 말씀은 뭐냐면 정말 근거 있는 우리 이데일리 TV를 봐서 아 이건 정말 우리 많은 전문가분들 나와서 펀더멘털도 있고 이유도 있고 트렌드도 있고 수급도 맞고 막 외국인이 들어오고 그런 건 투자를 하실 수 있습니다만 무슨 테마주 절대 여러분들 그런 데 접근을 해서는 안 된다는 말씀을 거듭드리고서 절대적 유의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정치 테마주에 대한 투자 의견 듣고 왔습니다. 지금까지 인사이트 K의 배종찬 소장 모시고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말씀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마켓 무버입니다. 우울했던 글로벌 증시의 표정이 급변했습니다. 시장에 병도 주고 약도 주는 그 이름 관세 때문이죠. 트럼프 대통령은 우리나라를 비롯한 75개국에 상호 관세 부과를 약 90일간 연기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이러한 트럼프의 변심에 시장은 오히려 환호를 했죠. 시장은 환호하면서 안도감을 크게 덜어내는 모습 보였습니다. 그리고 미국의 투자은행 골드만삭스에서는 미국의 경기 침체 확률을 변경하기도 했는데요. 1년 안에 경기 침체가 일어날 수 있는 확률을 65%까지 바라보다가 트럼프의 이러한 상호관세 유예 발표가 있고 나서 45% 수준으로 낮춰 잡았습니다. 하지만 이 45%는 여전히 높은 수준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당선 때 침체 확률은 15%에 불과했기 때문입니다. 시장은 여전히 변수가 많다고 보고 있는데요. 일단은 중국에 대해서 관세율을 125%까지 끌어올리면서 대치 국면에 여전히 있다는 점 가장 큰 리스크이고요. 관세가 아직도 아예 없어진 것은 아닙니다. 상호 관세와 달리 보편 관세 10%는 여전히 부과를 한다라는 점, 그리고 유럽연합이 4월 15일부터 보복 관세를 예고한 바 있다라는 점은 여전히 지켜봐야 할 부분입니다. 변동성이 여전히 있다라고도 볼 수 있을 텐데요. 트럼프 행정부의 잦은 무역 정책 변경으로 골드만삭스에서도 경제 궤도를 예측하기 어려운 상황이다라고 전했습니다.
이러한 가운데 트럼프 대통령은 사람들이 관세를 무서워했기 때문에 일시 정지했다라고 말하기도 했는데요. 트럼프 대통령과 시진핑 주석의 만남이 언제쯤 될 것인가 시장은 주시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트럼프 대통령, 중국은 합의를 하고 싶어 하고 있는데 이렇게 어떻게 해야 할지를 모를 뿐이다라고 전하면서 시진핑 주석이 자존심이 강한 남자다라고 했습니다. 중국과도 합의를 할 것이고 모든 국가가 결국에는 합의할 것이라면서 그런 합의는 또 공정할 것이다라고 발언을 하기도 했습니다. 이러한 가운데 중국에서는 여전히 공식적인 답변은 나오지 않고 있는 상황인데요. 지난 4월 8일에 중국 정부의 백서에서 대화의 가능성을 그래도 엿볼 수 있는 부분들 나타나고 있습니다. 중미 양측의 경제 무역 협력에서 이전과 같이 마찰이 발생하는 것은 정상적이다라는 문구가 있었고요. 관건은 서로의 핵심 이익과 중대한 관심사를 존중하고 평등한 대화를 통해서 이견을 적절히 해결하는 것이라면서 대화가 열려 있고 협력의 의지가 있다라는 점을 시사하기도 했습니다. 우리 증시의 전략 측면에서 봤을 때 관세 노이즈가 사라지고 있다는 점은 충분히 긍정적으로 볼 수는 있겠는데요. 시장의 관세 노이즈가 이제 어느 정도 내성이 생긴 상황이라고 IM증권에서는 봤습니다. 이제 관세는 상식적인 선에서 부과할 것으로 전망이 되기 때문에 중기적으로 기존의 주도주보다는 향후 관세 정책에서의 상대적인 수혜주를 고민해 볼 때다라고 전했습니다. DX투자증권에서도 관세 유예로 시장의 센티먼트가 일정 수준으로 회복될 가능성이 높다고 봤습니다. 일단 우리가 시간을 좀 벌었다라는 점은 긍정적으로 볼 수 있을 텐데요. 주식시장이 앞으로 관세가 어느 수준에서 멈출지 그리고 실물 경제에 일이나 영향을 줄지를 얼마나 가늠하게 될지를 가늠하면서 회복할 것이다라고 내다봤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최근에 중국의 전화를 기다리고 있다라는 발언을 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아직 중국 측에서는 응답이 없는 상황인데요. 이 두 정상이 언제쯤 대화를 재개할 수 있을지 또 이에 따른 영향 어떻게 될지가 앞으로의 관전 포인트가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마켓무버였습니다. 네, 이어서 오늘 시장에서 핫한 이슈와 종목들 함께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모셨습니다. 지시인포 박근호 이사와 함께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도 이사님과 시장 이야기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양시장 모두 다 상승 탄력을 아주 강하게 받아가고 있는데 코스피가 6% 이상 급등세 나옵니다. 계속해서 고점을 높여가고 있는 상황이고 2,433선까지 오르면서 오늘 시장의 최고점을 지금 이 시간 다시 한번 경신하고 있습니다. 최고점이지만 2,400선이다라는 게 좀 아쉽긴 합니다만 그래도 시장이 반등에 성공을 했습니다. 오늘은 어떤 이야기 나눠보면 좋을까요? 지금 바로 주제 공개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시장이 오늘 급등세가 나오고 있습니다. 오늘 사실 뭐 올라가는 업종이 훨씬 더 많고 올라가는 종목이 더 많은데 오늘 시장에서 유의미하게 반등이 나오는 섹터로 보고 계신 게 있으신지, 종목이 있으신지 궁금합니다. 네. 뭐 의미를 굳이 찾는다라고 하면 사실 시장에서 많은 궁금증을 자아내는 게 애플은 어제 왜 이렇게 오른 것이냐, 오히려 더 떨어졌어야 되는데 그다음에 지금 이제 관세와 관련해서 유예가 됐을 때 이제 품목별 관세는 계속 유지를 하기 때문에 현대차는 오늘 왜 오르는 것이냐. 사실 시장에서 뭐 궁금한 것은 당연하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이렇게 보는 거죠. 뭐 협상의 여지가 남아 있다. 이제 3달 동안에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이제 나아질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는 거고. 뭐 애플 같은 경우는 사실 관련돼서 많이 떨어졌던 뭐 이노텍이나 삼성전기도 오늘 반등을 많이 주고 있긴 합니다만은. 전 종목이 제가 봤을 때 시초가를 너무 띄웠기 때문에 시장 자체가 장중에 매매로는 사실 큰 수익이 나긴 좀 약간 힘든 장이었다라고 이제 생각이 드는데요. 애플 같은 경우는 일단은 과거에 이제 한 23년도에 이제 폭스콘이 대만 기업이죠. 이런 얘기를 했어요. 그 애플이 원하면 우리는 언제든지 중국에서 공장을 뺄 준비가 돼 있다. 이제 애플 관련돼서 폭스콘 공장이 중국에만 40개가 있고 근로자가 100만 명 정도가 있는데 트럼프 일기 때 이제 중국이랑 관세 전쟁을 하면서 애플만 쏙 빼놓고 그 관세를 면제를 시켜줬던 그 경험이 있기 때문에 이번에도 좀 약간 그거에 대한 기대감들이 좀 약간 있는 것 같아요. 우리나라 시장으로 와서 보면은 뭐 다 올랐기 때문에 사실 오늘 테마주는 그렇게 세지는 않죠. 그동안에 정치 테마주 움직였던 부분들은 이제 시장의 강세로 오늘 시연되면서 좀 약간 시세가 좀 죽었는데 전반적으로 뭐 전 이런 질문 좀 시장에 한번 좀 던지고 싶은데
과연 시장의 관세 때문에 이렇게 뭐 중간중간에 이제 폭락이라는 얘기가 나올 정도의 흐름은 안 나왔겠습니다만은 관세 때문에 과연 떨어졌냐? 저는 이게 상당히 좀 궁금한데 뭐 아니다라고 하면은 사실 여러 가지 의견이 있긴 합니다만 저는 관세가 아니더라도 시장에 어느 정도 그럼 뭐 때문에 떨어졌다고 생각하세요? 어느 정도 이제 시장에 새로운 게 없고 시장을 이끌 만한 신규 재료들이 이제 없다라고 생각을 근데 하고 있거든요. 그러기엔 너무 많이 떨어졌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거기에 이제 관세가 포함이 된 거죠. 그래서 이제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관세가 없었다라고 하면은 이제 중간중간에 폭락은 없어도 좀 약간 러프하게 좀 아랫 방향을 잡았을 것 같거든요. 그래서 오늘은 일단 뭐 시장 방향성이 이제 그 반등에서 상당히 좀 반강 흐름이고 중요한 건 이제 내일 그다음에 앞으로 어느 정도 연결이 되느냐가 중요할 텐데 제가 오늘 주목하는 섹터는 일단은 전력기기 쪽이 실질적으로 시초가 기준에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시초가 기준에서 빨간색 양봉 보여주는 업종이 그렇게 많지는 않거든요. 근데 현대일렉, 효성중공업, 뭐 LS일렉 이런 기업들이 뭐 이렇게 시장 대비해서 어떤 그 시총도 큰 종목군들이 상승률이나 여러 가지 측면에서 좀 약간 흐름이 가장 낮다라고 보고 있고요. 일단 현대일렉을 이제 대장주니까 조금 살펴보면 그나마 오늘 수급이 괜찮던데, 그죠? 네, 일단 작년이죠. 24년도보다 올해 실적이 당연히 좋아야 되잖아요. 그래서 고점에서 이제 올해 1월달에 고점에서 이제 어느 정도 떨어지는 상황이라 가격적인 메리트도 생겼고 25년도 실적을 보면은 일단 온기 기준으로 본다라고 하면은 일단 평균적으로 매출이나 영업이익이 24년도 대비해서 한 25%에서 30% 정도 일단 그 증가를 기대를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일단 미국 쪽의 매출이 현대일렉 기준으로 어느 정도 이제 잡히는지 한번 좀 알아보면 매출은 미국에 이제 1조 5천억 정도, 정확히 1조 5,900억 정도 현대일렉은 이제 매출이 발생한다라고 하고 있고 그 중에서 수출이 한 절반 정도, 7,100억 정도 이제 차지를 하고 있다라고 밝히고 있는데. 현대일렉 기준으로 이제 미국 향이 38% 매출, 그다음에 수출은 수출 기준으로 17%를 차지를 하는데 가장 중요한 것은 이쪽 섹터들이 지금 현재 미국 쪽의 전력기기 섹터들의 이제 공급과 수요가 가장 중요한데 지금도 아직도 이제 공급망이 그러니까 보통 우리가 쇼티지라는 단어를 많이 쓰는데 공급이 상당히 좀 타이트하다라고 시장에서는 좀 분석을 하고 앞으로도 한 26년도까지 그렇게 전망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현대일렉이 이제 고점에서 계속 버티고 있었다라고 하면은 상당히 큰 어떤 느낌은 없었을 텐데 이제 고점 기준에서 고점이 한 45만 원 정도 갔다가 30만 원 이하로 빠졌기 때문에 가격적으로도 충분히 조정을 받았고 그다음에 실적도 시장에서 어떤 예측하기에는 24년도 대비해서 25년도 올해가 한 평균적으로 25% 정도 실적이 좀 증가를 할 것이다라고 예상을 하고 있어서 나름대로 일단 그 전력 기계 쪽에서 현대일렉이 가장 좀 약간 양호한 흐름을 보여주지 않았나 이렇게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전력기기 쪽에서 다시 한번 좀 반등이 오늘 강하게 나오고 있습니다. 그 가운데서도 HD 현대일렉트릭 다른 기업들 대비해서 조금 더 기대를 해볼 수 있겠다라는 의견으로 정리해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시장에서 또 주목할 만한 이슈들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이어서 신민용 앵커가 정리해드립니다. 마켓 무버입니다. KBO 프로야구가 개막한 가운데 국내 증시뿐만 아니라 야구 시장의 열기가 굉장히 뜨거운 요즘인데요. 이러한 가운데 성수기 효과를 톡톡히 누리고 있는 섹터, 바로 게임 섹터 이야기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국내 모바일 야구 게임 시장에서는 컴투스가 사실상 그 시장을 주도하고 있다라고 볼 수 있는데요. 이 컴투스의 컴투스 프로야구 2025, 일명 컴투야 게임이 굉장한 흥행 가도를 달리고 있습니다. 구글 플레이 매출 순위 49위에 올라와 있었는데 약 한 달 전까지만 해도 이 게임의 순위가 130위권 밖이었습니다. 한 달도 안 돼서 84계단을 역주행하는 흐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년과 비교해도 굉장히 높은 성적인데요. 지난해에는 59위, 지난해에는 61위를 기록한 바 있어서 이번에 40위권 안팎으로 들어온 것이 게임 업계에서는 굉장히 괄목할 만한 성과라는 평가를 받아가고 있습니다. 특히 이 시즌을 앞두고 대대적인 업데이트를 진행한 바 있는데요. 새 시즌에 반영한 업데이트, 홍보 모델 계약 등을 추진했는데 이러한 마케팅 전략을 수립하고 여러 가지
이 전략들을 세운 것이 타이밍에 맞춰서 잘 진행이 됐다라는 평가를 받아가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제는 MZ세대와 여성 팬들을 위한 업데이트와 마케팅도 추진 중이라고 하는데요. 프로야구 개막과 함께 흥행을 예견했지만 그 속도가 굉장히 가파르다라는 평가를 받아가고 있고요. 대신증권에서는 아직 1회 초 컴투스 야구는 지금부터 시작이다라는 리포트를 공개하기도 했습니다. 대신증권에서는 야구가 컴투스의 자존심이라면서 목표 주가를 6만 원 선으로 유지했고요. 중소형 게임주 안에서 탑픽 종목으로 유지하겠다라고 했습니다. 기존 다른 게임 대비해서 야구 라인업의 매출 추이가 크게 증가할 것이라는 이런 전망을 내놓았고요. 현재의 수준이 우려와 달리 꽤 순조로운 출발이다라고 평가를 했습니다. 특히나 일본 쪽에서 프로야구 라이징 3를 3월 26일에 출시한 바 있는데 현재 일본 내 앱스토어에서도 기준으로 40위에서 50위권을 유지하고 있다라는 점에 주목을 했고요. 일평균 매출액도 약 1.5억 원에 달할 것으로 추산을 했습니다. 앞으로 야구 시즌이 진행됨에 따라서 모바일 게임의 지속적인 업데이트가 진행될 것이고 이 업데이트에 따라서 앞으로의 매출 순위도 계속해서 상승할 것으로는 전망을 내놨고요. 이에 따라 1분기 매출액과 영업이익 모두 컨센서스를 상회할 것이라는 전망과 함께 2분기, 3분기 실적 전망도 밝다고 봤습니다. 그동안 주가 하락이 좀 과도했다라는 평가와 함께 지금을 강력한 매수 기회로 추천하고 있으니까요. 야구에 관심 있으신 분들은 이 종목도 함께 살펴보시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마켓무버 전해드렸습니다. 네, 이어서 오늘 시장에서 크게 움직이고 있는 기업들 하나하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첫 번째 기업은 세진중공업입니다. 오늘 9% 넘게 급등세 나오고 있고 장중엔 7,700원대를 뚫어내기도 했는데 최근에 기관이 5거래일 동안 매수세 강력하게 나타내고 있는 상황입니다. 주가에 대한 좀 기대감이 나올 수밖에 없는 게 최근 하락장 속에서도 또 주가가 굉장히 견고했습니다. 이 기업 어떻게 보실까요? 세진중공업 이제 중공업 하면 우리가 보통 뭐 조선을 생각을 할 수밖에 없는데 조선 쪽 관련이 있긴 합니다만 배를 만드는 기업은 아니고요. 우리가 보통 이제 큰 배가 있으면 그 위에 이제 건물처럼 올라가 있는 데크라고 하는데 데크하우스라고 하는데 그걸 만드는 기업이죠. 앞에 이제 현대자가 들어가는 조선사들, 그러니까 뭐 현대중공업, 현대삼호, 그다음에 뭐 현대미포 이런 조선사들이 배를 만들 때 세진중공업이 거의 100% 99%가 아니라 100% 그거를 다 만드는 걸로 이제 계약이 돼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뭐 LNG, LPG 이런 탱크들을 많이 만드는 기업이에요. 작년에 이제 세진중공업이 뭐 거의 100% 조선사들과 연결이 돼 있기 때문에 실적이 좀 같이 움직일 줄 알았는데 작년에 좀 약간 하반기 좋진 않았습니다. 그 부분 때문에 고점이 좀 약간 다르죠. 웬만한 조선주들은 올해 1월 달 정도가 최고점이거든요. 근데 세진중공업 같은 경우는 이제 작년에 2, 3분기 정도, 3분기 정도 이제 고점으로 잡혀 있는데 실적 때문이다라고 하면은 사실 뭐 걱정을 할 필요성은 없을 것 같아요. 왜 이제 작년에 4분기 정도 실적이 안 좋았냐면 이 현대 계열 조선사들의 물량이 올해로 이제 넘어갔기 때문에 그 부분과 관련돼서 이제 작년에 못 나온 실적이 올해 플러스 알파로 잡힌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면은 이제 세진중공업이 실적이 좋아지려면 당연히 이 현대자가 들어가 있는 현대 계열 조선사들이 이제 배를 만들어야 될 텐데 그 부분과 관련돼서 일단은 올해 상당히 좋을 걸로 예상이 돼 있는 상황입니다. 예상이 아니라 거의 이제 확정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일단 현대미포 쪽에서 일단은 29척 정도, 그 다음에 현대 중공업 24척, 뭐 요 정도 순으로 계속적으로 이제 이게 늘어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작년 대비해서 올해 물량이 계속 늘어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100% 하우스 데크를 만드는 세진중공업은 올해 실적이 이제 좋아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그 다음에 LNG 이제 벙커링선이라고 해서 벙커링선이라는 단어는 이제 연료를 주입해주는 배를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거기서 탱크가 일반 탱크보다 한 5배 정도 비싼 고부가가치 탱크인데 그게 이제 올해 상당히 모멘텀이 있다라고 세진중공업은 좀 밝히고 있는 상황입니다. 수급 잠깐 좀 보면서 차트 한번 보도록 할게요. 앞서 이제 좀 잠깐 말씀드렸듯이 기존에 다른 우리가 아는 이제 뭐 조선해양, 한국조선해양, 그 다음에 현대중공업, 그 다음에 하나오션 이런 기업들은 고점이 1월 달에 잡혀 있는 상황이거든요. 근데 이
세진중업 같은 경우는 작년에 7월달에 고점이 잡혀 있는 게 이제 하반기에 좀 실적이 안 좋을 것으로 좀 예상이 돼 있어서 일단은 고점이 다른 조선사들 대비해서 좀 약간 먼저 나온 느낌이고요. 최근에 주가 흐름 보면은 앞서서 이제 앵커께서 뭐 말씀해 주셨듯이 기관 쪽 파란색 속의 기관 수급이 계속적으로 매도였었거든요. 이제 매수로 전환됐다라는 점 상당히 긍정적이고 그에 따라서 주가도 같이 반등을 주고 있다는 점이 다른 중공업들도 오늘 뭐 굉장히 좋은 흐름을 보여주고 있긴 합니다만은 작년에 실적이 안 좋았던 게 올해 이제 이연된다라는 부분들을 감안했을 때 세진중공업이 나름대로 좀 주가 흐름이 괜찮지 않을까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네, 세진중공업 만나보고 왔습니다. 특히나 좀 조선 쪽에서 최근 시장의 변동성이 커지고 흔들릴 때에도 계속해서 시세가 좋았다라는 점, 그리고 이미 고점을 지난 여름에 찍었다라는 점에서 부담감이 없다라고 보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기관 투자자들의 수급도 연이어서 들어오고 있습니다. 최근 시장에서는 외국인 수급을 워낙 또 가늠을 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 사실 기관 수급을 보는 게 그 어느 때보다도 중요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 삼박자가 모두 다 맞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이어서 두 번째 기업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S1 가지고 오셨는데 이 기업을 보시는 이유가 있으실까요? 네, 위로 크게 보진 않고요. 주가의 어떤 패턴이 있습니다. 지금 현재 밴드 안에서 계속적으로 이제 저점과 고점을 반복하면서 움직이고 있기 때문에 딱 이제 좋은 자리에 왔기 때문에 뭐 큰 수익보다는 좀 안정적인 작은 수익을 좀 한번 박스권 안에서 매매하자 네, 그렇죠. 이런 건가요? 박스권 네. 부분은 이제 하단에서 딱 반등을 주고 있는 상황인데 기업 내용 잠깐 좀 설명드리면 뭐 가장 쉽게 S1을 설명한다라고 그러면 세콤이죠, 세콤. 이제 세콤 원래 일본 기업인데 대주주가 세콤이기 때문에 계열은 삼성 계열이고요. 하는 일은 이제 두 가지죠. 우리가 보통 세콤 하면은 뭐 어떤 경비 용역을 생각을 할 수도 있는데 그 부분이 가장 좀 크고 그 다음에 지금 S1이 성장하고 있는 게 이제 인프라 사업이라고 해서 말은 좀 인프라 사업인데 그냥 건물 관리를 해주는 겁니다. 그 부분이 좀 성장성이 좀 높게 잡히고 있다라고 해요. 실적 한번 좀 체크를 해보면. 일단 작년 이 세콤 이제 S1 그 사업 특성상 이제 한 달 뭔가 이제 하는 게 아니라 한 번 계약을 하면은 최소 1년 단위로 움직이기 때문에 실적이 좀 연결이 되는 그래서 작년 말에 어떤 실적이 좋으면 그게 이제 거의 1년 동안 간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작년 4분기 실적이 전년 동기에 비해서 한 10% 정도 증가를 해서 상당히 좀 좋은 흐름을 좀 보여줬고요. 영업이익은 500억이 좀 약간 못 미치지만 실질적으로 이제 영업이익은 14% 정도 증가를 하는 흐름을 보여줘서 매출 대비해서 영업이익 상당히 좀 좋은 흐름을 보여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 다음에 일단 보안 부분이 일단 가장 큰 어떤 매출이기 때문에 보안 부분이 거의 30% 가까운 성장. 그 다음에 이 건물 관리인 인프라는 10% 정도 성장을 했다라고 이제 분석 보고서가 나오고 있는데 아무래도 이제 삼성 계열이다 보니까 이 삼성 쪽에 이제 계열사, 그러니까 캐티브 매출이 상당히 크거든요. 전체 매출이 한 30% 이상이 이제 삼성자가 들어가는 기업들과 관련된 매출인데 삼성 관련돼서 어떤 건물을 짓는다든가 아니면은 건물을 관리해줄 뭐 어떤 사업장이 늘어난다든가 하면은 S1은 자연스럽게 이제 성장을 하게 되는데 최근에 이제 삼성 쪽에 어떤 평택이죠. 평택 쪽의 캠퍼스들도 계속적으로 완공을 보여주고 있고 삼성 디스플레이가 또 2026년도까지 또 투자가 결정이 돼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이제 S1의 뭐 건물 관리, 보안 이런 것들과 관련된 매출이 자연스럽게 늘어날 수밖에 없는 부분이고요. 좀 특이한 부분은 작년 기준으로 그 회사 내 유보금이 1조 5천억 정도라고 발표된 게 있는데 올해 가장 최근에 나온 보고서 그다음에 재무제표 보면은 8천억 정도 있는 걸로 이제 알려져 있거든요. 시가총액 2조 3천억인데 일단 회사의 보유 현금이 8천억이면 회사가 이걸로 무엇을 할까? 뭐 당연히 이제 어떤 배당 성향이 굉장히 센 기업이기 때문에 그걸 이제 배당을 할 가능성이 높다라고 해서 시장은 좀 긍정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원래도 배당 성향이 한 50% 정도 되는 기업이었기 때문에 굉장히 좀 그 부분 주목을 해야 될 필요성이 있고요. 그다음에 회사에서 실질적으로 이제 자사주를 11% 정도 갖고 있으면 상당히 많이 갖고 있는 거거든요. 이제 그것과 관련돼 소각과 관련돼서 시장은 좀 주주 환원책으로 좀 많이 기대를 좀 하고 있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차트 잠깐 보면서 말씀드리면 제가 이제 아까 그 박스권에서 계속 움직이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올해 기준으로 이제 한 4번 정도 저점이 좀 나왔어요. 물론 그 박스권 매매라는 것은 우리가 보통 박스권을 인지하면 잘 풀리는 게 굉장히 좀 쉬운 많은 나오는 흐름인데 일단
S1 같은 경우는 특별한 리스크도 없고 이렇게 아주 특별한 메리트도 없긴 합니다만은 제가 봤을 때는 이 박스권을 그게 크게 벗어나지 않는 흐름이 좀 나올 것 같아요. 그래서 저점과 저점을 연결한 어떤 그 지지선, 그다음 위에 고점들을 연결을 했을 때 지금 딱 어떤 아까 말씀드렸듯이 큰 어떤 수익을 노린다 보다는 조금 확실한 좀 작은 수익을 좀 내가 노리겠다. 이런 매매가 좀 약간 맞아 보이고요. 외국인 수급은 좀 굉장히 긍정적으로 이쪽에 이제 빨간색 선이죠. 수급이 이제 좋게 나오고 있는데 기관 수급이 다만 좀 약간 뭐 큰 매물은 아니긴 합니다만은 지속적으로 좀 약간 매도 물량이 나오고 있다는 그러네요. 점은 참고를 좀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종합적으로 평가를 드리면 느리지만 그래도 삼성 계열사로서 어떤 그 캡티브 매출에 대한 안정적인 매출, 그 다음에 주주 환원책이 굉장히 좀 약간 시장에서 호평을 받을 수 있는 것들을 기대를 하고 있다. 이렇게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S1 만나보고 왔습니다. 참 지금 시장이 오늘은 물론 급등세가 나와서 희망이 가득한 것처럼 또 느껴질 수도 있겠지만은 시장의 변동성이 크다라는 부분에서 그리고 앞으로 뭐 배당이라든지 외국인 수급을 봤을 때 S1이 박스권 안에서 매매를 하기에는 좋은 종목이다라는 의견 듣고 왔습니다. 실제로 여러분들 차트 열어서 보시면은 큰 폭의 뭐 급등이라든지 급락이 없는 기업입니다. 딱 박스권 안에서 움직이고 있는 그러한 기업인데 앞으로 함께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지금까지 박근호 이사와 함께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말씀 고맙습니다. 네, 마감 전략 세워보도록 하겠습니다. SK증권 2000 PB센터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소영훈 차장 연결되어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차장님 오늘 시장은 어제 시장의 폭락을 뒤로하고 다시 한번 반등에 성공을 했습니다. 오늘 시장의 반등 어떤 성격이라고 보십니까? 네, 우선 미국 증시가 큰 폭의 상승을 해주었기 때문에 거기에 따라서 동반해서 강하게 상승을 좀 보였다라는 점이 오늘 시장의 좀 특징이라고 좀 볼 수 있겠고요. 특히나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가 강하게 상승했다라는 점을 감안해 봤을 때 오늘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를 중심으로 한 대체적으로 종목들이 낙폭과대에 따른 반등이 나와줬다라고 좀 볼 수 있겠습니다. 아시아 증시의 흐름들을 살펴보면 일본 니케이 지수가 9% 넘게 상승을 해주고 사실 트럼프의 상호 관세에 있어서 유예를 받지 못한 중국 역시 오늘 상승을 해줬다라는 점을 감안해 봤을 때 오늘 흐름들은 상당히 좀 좋았다라고 좀 볼 수 있겠습니다. 다만 현재 외국인들의 수급들이 매수로 좀 들어오는 모습이 나타나줬는데 현물 시장에서는 큰 매수보다는 기관성 매수세가 더 강했다라고 볼 수 있겠고요. 선물 시장에서 외국인들이 1조 6천억을 매수를 했지만 미결제 증감률을 감안해 봤을 때 증감률이 감소했다는 점을 감안해 보면 매도 포지셔닝에 대한 청산으로 좀 보여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즉 현재 외국인들이 1조 6천억이 들어왔다라는 점이 우리나라 시장에서 상방으로 전환된다라기보다도 그동안의 포지션이 취해져 있던 하방 포지셔닝을 청산했다라고 좀 볼 수 있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 추가적인 하락을 우려할 정도의 수준은 아니라고 볼 수 있겠지만 시장이 크게 반등을 해줄 것이다라는 기대감을 갖기에는 아직은 좀 이르지 않나라고 좀 판단을 하고 있고요. 그러한 흐름들을 좀 반영하듯이 오늘 원달러 환율이 워낙 강세로 출발을 했다가 양봉으로 유지됐다라는 점을 감안해 볼 수 있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재 구간에서는 지수에 대한 저점이 좀 확인되는 부분들, 즉 상호관세가 결국에는 10에서 25% 사이에서 협상이 이루어질 것이다라는 기대감은 있겠습니다만 당분간 좀 변동성에 대한 부분들은 여전히 좀 염두에 두시고 전략을 세우셔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일단 시장의 변동성은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시장에서 보시는 기업 있으실까요?
네, 뭐 지금 현재 구간에서 종목을 보기가 좀 쉽지 않은 구간이긴 합니다만 뭐 그런 상황 속에서도 그동안 계속 말씀드렸던 현대건설 좀 계속해서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뭐 오늘 현대건설이 전고점을 좀 돌파하는 모습들을 보이면서 장중한대 38,000원 선까지 좀 올라오는 모습들을 보여줬습니다. 1분기 매출액이 7조 5천억을 좀 예상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지난번에 말씀드렸듯 현대 엔지니어링에 대한 손실 부분을 24년도에 감안을 했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기저효과로 올해 실적이 상당히 좀 좋아질 것으로 예상이 좀 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이 좀 반영하듯 지금 3월 달부터 지속적으로 기관 매수세가 강하게 들어오고 있고 특히나 이번 조정이 있었을 때 큰 조정이 없었다는 점을 감안해 보면 좀 더 탄력적으로 움직일 가능성이 높다라고 좀 판단을 하고 있는 만큼 여전히 좀 관심권을 넣어두셔서 살펴보실 필요가 있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현대건설 일단 뭐 시장이 흔들릴 때 큰 주가 흔들림이 없었던 것도 긍정적이다라고 정리해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이번에는 마감의 기술로 바로 들어가겠습니다. 최영지 전문가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오늘 이제 어제의 분위기 그리고 오늘의 분위기가 극명하게 다르다라고 우리가 이렇게 볼 수 있을 텐데요. 오늘 시장 어떻게 분석을 해보셨을까요? 네, 트럼프와 관세 이 두 키워드가 글로벌 증시를 쥐락펴락하는 것 같습니다. 역시나 밤사이에 트럼프 대통령의 상호 관세 발언으로 인해서 미국 증시를 비롯해서 우리나라 증시도 반등에 성공을 했는데요. 제가 미국장 마감하는 상황들을 보다 보니까 나스닥이 12%가 올라서 잘못 봤나 눈을 비비면서 다시 확인을 했던 것 같습니다. 일단은 밤사이 트럼프 대통령이 한국을 포함해서 70여 개국에 대해서 상호 관세를 90일간 유예하겠다라고 하면서 관세율을 10%로 낮췄습니다. 이에 따라서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기존의 25% 상호 관세에서 10%로 낮아지게 된 건데요. 이에 따라서 투심이 회복하는 모습이 연출이 됐습니다. 아무래도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이제 보복 관세보다는 협상에 대한 것들의 의지가 강했기 때문에 이런 좀 효과적인 내용들이 나와줬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대신에 중국의 경우 보복 관세로 대응을 했었죠. 이에 따라서 중국의 경우에는 125%까지 관세율을 인상하기도 했습니다. 이뿐만이 아니라 중국 같은 경우에는 알리, 테무 이런 좀 싸게 살 수 있는 그런 제품들로 인해서 최근에 좀 경제적으로 좀 좋은 효과를 누릴 수가 있었는데 이 미국이 이런 부분들까지도 타격을 입게 하기 위해서 관세율을 기존 30%에서 90%까지 올리겠다라고 언급하기도 했습니다. 이렇듯 사실 관세 이슈가 미중 갈등으로 오히려 더 커지고 있는 상황이다라고 바라보고 있고요. 저는 오늘 나온 반등에 대해서 조금은 의심을 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 게 지금 상황에서 사실 90일 동안 유예가 된 것이 뭔가 확실한 부분들이 나오지는 않았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거기에다가 철강이라던가 알루미늄, 자동차에 대해서는 여전히 25% 관세 부과가 유지가 된다라고 볼 수가 있는데 철강의 경우에는 벌써부터 수출 타격이 좀 예상이 되고 있는 상황이죠.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지난주에 말씀을 드렸지만 철강 수출액이 10% 정도 감소하는 모습이 연출이 됐었고 자동차 관세의 경우에는 이제 데이터에 찍히는 거를 확인을 해야 되는 시점이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상황에서 반등이 나왔다고 해서 환호하기보다는 조금 더 의심의 눈빛으로 바라봐야 된다라고 보고 있고 여전히 현금을 보유하면서 조금 더 내려갔을 때 좀 더 담아갈 수 있는 전략은 저는 유지를 해야 된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같은 경우 옵션 만기일인데도 불구하고 시장이 강하게 상승을 하다 보니까 변동성이 크게 느껴지지 않는 하루였던 것 같습니다. 어제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선물 옵션 만기일이라던가 옵션 만기일 전거래일에 오히려 매도세가 강하게 나온 흐름 나오고 그리고 오히려 그 당일에는 좀 저가 매수세가 유입되면서 상승 흐름 나온다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런 흐름들이 연출이 되고 있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오늘 밤에 미국에서 소비자 물가지수 발표도 앞두고 있는 만큼 내일 또 금요일 장이잖아요. 그런 만큼 변동성이 커질 수 있으니까요. 지금 만약에 오늘 또 단기 매매 관점에서 들어간 종목들이 있다라고 하면은 손절가라던가 그런 부분들을 명확하게 잡고서 대응하는 게 맞다라고 바라보고 있습니다.
있습니다. 그리고 반도체라던가 오늘 특히 낙폭이 가장 컸던 2차 전지 관련된 종목들도 좀 강하게 상승 흐름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2차 전지의 경우에는 아직까지 전기차 캐즘에 대한 우려가 남아있는 상황이고 자동차 관세 부과도 시작이 된 만큼 솔직히 말해서는 조금은 장기적으로 더 바라봐야 된다라고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혹시라도 2차 전지 보유자 분들이라면 비중을 확대를 해야 되나 고민하시는 분들이 정말 많이 계실 것 같습니다. 네. 근데 워낙 업황 자체가 좀 부진한 상황이고 자동차 관세로 인해서 더 부진해질 가능성이 높으니까요. 2차 전지 관련된 종목들 보유하고 계신 분들이라면 상반기에는 일단 관망하고 하반기부터 조금 더 비중 확대를 하는 게 어떨까라고도 전략적으로 제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관세 유예라는 조치로 일단 우리도 시간은 벌었습니다. 그래도 미중 무역 분쟁은 여전히 현재 진행형이죠. 그리고 철강이나 자동차 등 품목별 관세는 그대로 가져가는 것이기 때문에 현 시점에서는 이 섹터별로 업종별로 의심의 눈초리를 가져가야 할 곳은 계속해서 유지해야 한다라고 조언을 해주셨습니다. 자, 시장 상황 좀 살펴보자면요. 코스피의 경우에 오늘 동시호가 구간에서도 상승세 유지를 해주고 있습니다. 2시를 기점으로 더 상승폭을 늘려 나가면서 6%대 오름세까지 찍기도 했고요. 현재도 5.8%대 강한 시세 보여주면서 전일 대비 134포인트나 끌어올리는 모습입니다. 2,428포인트 지나가고 있고요. 오늘 장중에 2,434포인트까지 고점 높이기도 했습니다. 코스닥의 경우에도 6% 가까운 오름세 현재도 보여주고 있고요. 681포인트 선에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코스닥 역시 전일 대비 40포인트 가까이 끌어올리는 모습입니다. 코스피 200, 6%대 오름세로 동시호가 구간을 지나가고 있습니다. 오늘 코스피 시장에서 수급을 좀 보자면요. 외국인의 수급이 드디어 돌아왔습니다. 1,000억 원 이상의 매수 우위, 1,700억 원 이상의 순 매수세 집계가 되고 있고요. 기관도 6,000억 원 이상의 순 매수세 보여주면서 순 매수세 동참을 했습니다. 반면 개인이 차익 실현에 나서면서 9,000억 원 이상의 매도 우위 보였고요. 코스닥에서도 수급 동향 비슷했습니다. 외국인과 기관의 동반 매도 우위 포착된 가운데 개인이 2,000억 원 이상 덜어냈습니다. 우리 시장 마감합니다. 네, 4월 10일 목요일장 모두 다 마무리가 됐습니다. 여러분들 오늘도 고생 많으셨습니다. 오늘은 양시장이 모두 다 5% 이상의 급등세를 보였는데요. 어제까지만 하더라도 사실 매도 사이드카가 걸리기도 했는데 오늘 시장에서도 오히려 매수 사이드카가 발동이 됐습니다. 그만큼 시장의 변동성이 크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앞으로 하방으로 이 룸이 열려 있는지 혹은 상방으로 룸이 열려 있는지 이는 결국에는 트럼프 대통령의 입에 달린 것으로 보여지는데요. 다만 지금까지 나온 뉴스로 봤을 때는 관세와 관련해서 다시 한번 충격적인 뉴스는 없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다만 이번 주까지 계속해서 시장의 변동성 커질 것으로 보여집니다. 외환 시장의 변동성도 이번 주에 굉장히 컸습니다. 50원 이상의 상방과 하방을 오고 가면서 외환 시장이 크게 움직였고 이에 따라서 외국인 수급도 사실은 녹록지 않았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시장은 지수 어느 정도에서 마감했을까요? 바로 만나보시죠. 네, 어제까지만 하더라도 2,300선이 깨졌던 코스피 지수 보시다시피 오늘 2,438선까지 오르면서 거래를 마감을 했습니다. 오늘 마감가가 결국에는 고가입니다. 보시다시피 2,440선을 눈앞에 두면서 거래를 마감을 했는데 다만 2,400선도 최근에 깨졌던 부분인 것을 생각을 해본다면 여전히 우리 시장의 고점이었던 2,680선까지는 여전히 갈 길이 많이 남아 있습니다. 달러에 대한 환율 보시면 오늘 시장이 이렇게 반등을 한 이유를 찾을 수 있습니다. 어제 대비해서 27원 이상 하락을 했고요. 1,450원대까지 내려오면서 거래를 마감을 했습니다. 이번 주에 이제 1,480원대까지 다가서면서 사실 금융위기 때 이후로 가장 높은 수준을 경신하기도 했고요. 다만 오늘 시장에선 다시 한번 하향 안정화되고 있습니다. 외환 시장이 계속해서 변동성 커지고 있기 때문에 계속해서 트랙을 해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고 코스닥은 6% 가깝게 급등하면서 거래 마감했습니다. 오늘 코스닥 지수는 681선에서 종가 형성했는데 오늘은 종목별로 움직임 조금 더 자세하게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간밤에 기술주 중심의 나스닥 지수가 12% 이상의 급등세를 보였고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도 역시나 마찬가지로 급등세를 보였습니다. 반도체 쪽으로 이 반발 매수세 그리고 안심의 매수세가 들어오면서 한국에서도 역시나 마찬가지로 비슷한 흐름을 보여줬는데요. 삼성전자, SK하이닉스 오늘 일제히 급등세를 보였지만 결국 음봉으로 거래 마감한 모습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SK하이닉스 11% 넘게 급등세, 삼성전자는 사실 거의 지수와 연동하면서 거래 마감했고요. 보시다시피 56,400원대에서 종가를 형성을 했습니다. LG 엔솔 11% 넘게 급등세, 2차 전지 쪽으로는 최근 들어서 유의미한 반등세가 아주 강력하게 나오고 있습니다. 삼성 바이오로직스 전체 지수 대비해서 좀 부진했고요. 현대차는 5% 이상의 강세를 보였습니다. 다만 현대차의 경우에는 트럼프 대통령이 관세와 관련한 모든 내용들을 지금으로선 유예를 하겠다라고 밝히긴 했지만 현대차가 현재 생산하고 있는 완성차 그리고 전기차 같은 경우 여전히 25%의 관세가 부과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6위권부터 10위권까지를 함께 만나보시죠. 네, 6위권부터 10위권까지 기아도 5% 이상의 강세, 셀트리온 6.2% 넘게 상승 탄력 보였습니다. 한화 에어로스페이스가 최근 들어서 역시나 마찬가지로 유의미한 반등세를 그대로 가지고 가고 있는데 오늘 시장에선 7% 넘게 급등했고요. KB금융도 7% 넘게 급등하면서 75,900원대에서 종가를 형성했습니다. 이어서 11위권부터 15위권까지를 함께 만나보시죠. 네, 11위권부터 15위권까지 오늘 HD현대중공업 역시나 마찬가지로 10% 이상의 급등세가 나왔습니다. HD현대중공업과 한화에어로스페이스는 시장 지수 빠질 때에도 사실 가격이 굉장한 압력을 견뎌냈는데 오늘 시장 상승장에서도 오히려 탄력을 아주 강하게 가져간 것이 특징이라고 할 수 있겠고요. 신한지주 5%대 반등세, 현대모비스 3%, 한화오션 6% 넘게 반등하면서 거래 마감했습니다. 이어서 코스닥 1위권부터 5위권까지를 함께 만나보시죠. 오늘 코스피 1위권부터 15위권까지 전부 보고 왔는데 사실 대부분의 종목들이 거의 3에서 10% 이상의 급등세를 보였습니다. 이렇게만 봤을 때는 계속해서 이 가격의 탄력이 좋구나라고 느끼실 수 있겠지만 여전히 고점 대비해서는 크게 빠진 상황입니다. 코스닥도 상황은 비슷한데요. 알테오젠 5% 넘게 강세 흐름 보였고 에코프로 계열사들이 오늘 강세 흐름을 보였습니다. 에코프로 BM이 9%, 에코프로도 9% 넘게 강세 흐름을 보였습니다. 이에 따라서 HLB가 3위권에서 4위권까지 빠졌고요. 레인보우 로보틱스 7% 넘게 급등하면서 25만 원대까지 올라가면서 거래 마감했습니다. 이어서 6위권부터 10위권까지를 함께 만나보시죠. 6위권부터 10위권까지 클래시스도 11% 넘게 급등 흐름이 나왔고 파마리서치 8% 넘게 상승 흐름 보였습니다. 미용 쪽으로 오늘 시장에서 특히나 탄력이 아주 강한 게 특징이었는데 휴젤도 역시나 마찬가지로 7% 넘게 급등하면서 33만 원대를 다시 한번 되찾은 모습 확인하실 수 있고요. 삼천당제 오늘 수급이 괜찮았습니다. 7% 가깝게 급등 15만 원대에서 종가 형성했고 리가캔바이오도 6% 넘게 상승하면서 9만 9천 원대에서 오늘 종가를 형성했습니다. 네, 지금까지 코스피 코스닥 마감 상황 함께 살펴보고 왔습니다. 네, 양대지수 급등세를 펼친 오늘 장이었습니다. 모든 업종이 상승세를 나타냈고요. 전기 장비가 12%대 급등세로 돋보였습니다. 디스플레이 패널, 조선, 화학, 반도체 등의 상승세 높았고요. 반면에 경기 방어주격인 통신 서비스, 그동안 많이 올라왔던 엔터 쪽 미디어 업종은 상승폭이 상대적으로 좀 낮았습니다. 롤러코스터 장세 이어지고 있는데 내일은 또 어떤 흐름을 이어갈지 계속해서 전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주만큼 이렇게 다이나믹한 시장이 있었을까 싶은데 내일장은 또 어떤 전략 가져가는 게 좋겠습니까? 네, 일단은 밤에 또 미국에서 소비자 물가 지수가 발표가 되잖아요. 그 부분들이 아무래도 우리나라 시장에 영향을 주지 않을까 싶습니다. 지금 상황에서 지난 밤이었죠. FOMC 의사록이 공개가 되는데요. 의사록 내용에서도 인플레이션에 대한 우려가 나타났습니다. 다수의 위원들이 의사록에서 인플레이션 효과가 예상보다 더 오래 지속이 될 거다라고 전망하는 내용들이 포함이 되어 있었는데요. 이렇게 물가 상승이 지속됨에 따라서 향후에 고용 지표가 둔화가 될 경우에는 결국에는 스태그플레이션의 우려도 더 커질 수밖에 없다라고 언급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더욱더 소비자 물가지수에 대한 중요성이 커지고 있는 상황인데요. 이번에 소비자 물가지수 예측치를 보자면 전월 대비 0.1% 상승이 예상이 되고요. 전년 대비 2.6% 상승이 예상이 되는 상황입니다. 만약에 예상치와 부합을 하면 크게 영향을 주진 않겠지만 예상치보다 상회하는 수치가 나왔을 경우에는 물가에
대한 우려가 더 커지게 되면서 결국에는 또다시 투심 위축으로 이어질 거다라고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밤사이 발표가 되는 소비자 물가지수 꼭 확인하셔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지금 상황에서 강하게 또 반등이 나오는 시장이 연출이 됐습니다. 그런데 저 같은 경우에는 이 시장이 데드캣 바운스인지 진짜 반등인지 주목을 해야 되는 시점이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네. 데드캣 바운스라는 거는 이렇게 주가가 급락한 뒤에 강하게 반등을 했다가 다시 하락하는 움직임을 의미합니다. 증시에서 많이 쓰이는 그런 용어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그러니까 죽은 고양이도 높은 데서 떨어지면은 튀어오른다라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이렇듯 저는 데드캣 바운스에 대한 가능성이 더 높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어요. 왜냐하면은 관세 부과에 대한 이슈들이 아직까지 정리가 안 됐고 관세 부과가 이제 하나둘씩 시작이 되는 가운데 경제 데이터들이 어떻게 나오는지 확인을 해봐야 되는 시점이라고 판단했기 때문인데요. 대표적인 경제 지표라고 한다면 세 가지를 들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 앞서 말씀드렸던 물가 지수인데요. 과거에 트럼프 일기 당시에도 관세 부과 이후에 물가가 추가적으로 상승하는 모습이 연출이 됐습니다. 그 당시 흐름을 보면 2018년부터 2019년까지 소비자 물가 지수가 0.3%포인트에서 0.4%포인트 추가적으로 상승하는 흐름이 연출이 됐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리자면 지금 물가 상황이 굉장히 높은 수준에서 여기서 더 물가가 오르게 된다면 결국에는 경제 악화가 이어질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두 번째로 중요한 경제 지표라고 한다면 역시나 수출 지표겠죠. 우리나라의 경우 벌써부터 자동차 수출이 부진한 상황이고 거기에다가 철강 관세 부과 이후에도 철강 수출이 10% 정도 감소하는 흐름이 연출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동차 관세가 부과가 된 만큼 또 추가적인 데이터, 수출 지표를 또 확인을 해야 되는 시점이고 마지막으로는 고용 지표에 대한 부분들인데 최근에 우리나라 제조업 취업자 수가 공개가 됐습니다. 3월에 제조업 취업자 수가 공개가 됐는데 439만 9천 명으로 집계가 됐습니다. 통계를 시작을 했던 2013년 이후에 최저치, 가장 최저치를 기록했다라는 소식이 들려왔고요. 취업자 수 중에서 제조업 취업자가 차지하는 비중이 15%라고 했는데 이것 또한 최저치를 기록했다고 합니다. 이렇듯 관세 부과 이후에 제조업 취업자가 감소를 하고 있는 추세이고 여기에다가 자동차 관세까지 지금 부과가 되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그러면 더욱더 제조업 취업자가 안 좋아질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물가가 올라가는 상황에서 고용 지표가 둔화가 되면은 결국에는 스태그플레이션으로 빠질 수밖에 없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이렇듯 경제 지표를 우리가 꼼꼼하게 따져보면서 대응을 해야 되고 여전히 신중하게 좀 대응을 해야 되는 시점이니까요. 진짜 반등보다는 데드캣 바운스라고 생각하는 제 의견도 좀 참고를 하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세 가지 경제 지표 분석해 주시면서 데드캣 바운스의 확률도 꽤 높아 보인다라고 이야기해 주셨습니다. 오늘의 이 급반등에 너무 흥분하지 말고 좀 차분하게 대응해보자라는 의미로 들리는데 그렇다면 이제 내일장 시초가 공략주 어떤 종목을 또 준비해 보셨을까요? 네, 오늘은 나이백을 준비를 해왔는데요. 워낙 시장이 다 올라가고 종목들이 올라가다 보니까 차트적으로 좀 괜찮은 종목을 뽑아왔습니다. 나이백의 경우에는 조직 재생용 의료기기라던가 그리고 펩타이드와 관련된 연구 개발을 하는 기업인데요. 최근에 한 가지 이슈로 인해서 시장에서 부각이 됐습니다. 첫 번째로 글로벌 기술 이전에 대한 기대가 커졌기 때문인데요. 나이백은 펩타이드 신약을 지금 개발을 하고 있는 가운데 글로벌로 기술 이전에 대한 기대감이 커진 상황입니다. 펩타이드라는 건 아미노산을 짧게 연결된 단백질의 미니 버전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 세포 신호를 전달을 할 때 다양한 생체 기능을 조절하는 역할을 해요. 그래서 신약을 개발할 때 부작용이 적고 그리고 활발하게 좀 신약 개발에 활용할 수 있다는 기술을 보유하고 있는데 이게 만약에 글로벌로 기술 이전이 될 경우에는 아무래도 뭐 로열티라던가 선급금이라던가 마일스톤 수익에 대한 기대감이 커지게 되겠죠. 그래서 수익성 개선에 대한 기대가 커진 상황이고요. 그리고 나이백의 경우에는 사실 기술력에 있어서도 굉장히 오랜 기간 동안 업력이 있고 노하우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특히 펩타이드와 관련해서 20년 이상 업력을 보유하고 있는데
회사인데요. 국내에서 드물게 펩타이드 GMP 공장을 보유를 하고 있습니다. GMP라는 거는 우수 의약품을 제조하고 품질 관리 기준을 의미하는데 그래서 그만큼 기술력이 뛰어나다라고 볼 수가 있고요. 올해 진행이 되는 미국 암연구학회에서 차세대 항암제 연구 결과를 발표할 예정입니다. 이런 부분들도 모멘텀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높아진 시점입니다. 그리고 나이백의 경우 보통 이 제약바이오 종목들과 같이 사실 적자를 지속되고 있는 부분들은 조금 아쉽게 생각을 하고 있는데 올해 들어서 수익성 개선에 대한 기대감이 커졌습니다. 일단 작년의 경우 매출액이 264억 원을 기록을 하게 되면서 매출 총 이익의 경우 51%를 기록하기도 했어요. 하지만 일회성 비용으로 인해서 적자가 좀 지속이 되고 있는 상황인데요. 고마진 사업 중심으로 지금 수익성이 개선이 되고 있는데 대표적으로 치과용 골 이식제라던가 그리고 콜라겐 소재 등 이런 비신약 부분에서 고마진 수익성이 좀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에 따라서 이번에도 이 영업이익 개선이 되면서 좀 흑자 전환에 대한 기대감이 커지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들어서 나이백을 좀 주목을 해보셨으면 좋겠다라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차트 보면서 가격 전략 세워보도록 하겠습니다. 나이백의 경우 오늘 4%대 상승을 하면서 마감을 했습니다. 최근 들어서 이렇게 거래량이 증가하면서 급등세를 보이면서 골든크로스가 발생을 했어요.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기술 이전에 대한 기대감이 커지면서 그런 부분들이 주가에 반영이 됐다라고 볼 수가 있는데 이렇게 골든크로스가 나온 시점에서 오늘 이렇게 음봉으로 마감을 했고 눌림목 구간이 나와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상단 매물이 열려있기 때문에 타점 시점에서는 저는 좋다라고 바라보고 있어요. 목표가의 경우에는 월봉을 보면서 좀 잡아보는 게 좋을 것 같은데 현재 시점에서 이동평균선 60선 부근에서 강하게 좀 저항대가 나와줄 가능성이 높습니다. 21,500원 구간인데요. 왜냐하면 이 구간대의 경우 캔들이 접점이 정말 많이 있습니다. 그만큼 강한 저항대로 나와줄 가능성이 높은 구간이니까 목표가로 잡아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 손절가의 경우에도 월봉상으로 잡아봤는데요. 보니까 캔들의 접점 부근, 그러니까 지지를 강하게 받았던 부근이 바로 1,300, 500원대였습니다. 이 구간대를 만약에 이탈을 하게 되면은 과거 저점 수준까지도 밀릴 가능성이 높습니다. 워낙 제약바이오 종목들은 변동성이 크다는 특징을 갖고 있잖아요. 그만큼 또 이렇게 손절과 목표가를 명확하게 잡아야지만 대응이 가능하니까 이런 부분들 염두에 두시면서 전략에 참고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번 주에는 또 개별 이슈를 가진 제약바이오주들로 좀 수급이 쏠리는 양상이 나타나고 있는데 이 펩타이드 신약 글로벌 기술 이전 기대감이라는 커다란 이슈를 갖고 있는 나이백을 선정해 주셨습니다. 기술력으로 뭐 인정을 받고 있는 기업이고 올해는 흑자 전환 가능할 것으로 보이면서 그동안 좀 아쉬웠던 실적 부문 이제 개선이 될 것이다라는 의견 제시해 주셨고요. 현재 넥스트 트레이드 애프터 마켓에서 18,000원 선에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목표가 21,500원, 손절가 13,500원으로 대응해 보셔도 좋겠습니다. 나이백에 대한 의견까지 들어봤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이야기 나눌까요? 고맙습니다. 계속해서 이데일리 TV 뉴스 전해드립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중국을 제외한 모든 국가에 90일간 상호 관세를 유예한다고 밝히자 오늘 국내 증시가 급등하며 양시장 모두 매수 사이드카가 발동됐습니다. 이날 코스피는 장중 외국인과 기관의 순매수에 6.6% 오른 2,445선으로 마감하고 코스닥도 5.97% 오른 681선으로 장을 마쳤습니다. 코스피는 오전 9시 6분경 코스피 200선물이 5% 이상 급등하며 8개월 만에 매수 사이드카가 발동됐고 코스닥은 10시 46분께 코스닥 150선물이 6% 이상 오르며 매수 사이드카가 발동됐습니다. 한편 오늘 환율도 주간 거래 종가 대비 38원 가까이 내리며 1,440원대로 출발하다 오후 3시 기준 1,460원 부근에서 거래됐습니다.
상호관세 유예 소식에 미국 증시에서 반도체주가 급등한 가운데 오늘 국내 반도체주도 크게 오르며 마감했습니다. 오늘 삼성전자는 전장 대비 최고 8% 가까이 오르다 6.6% 오른 56,400원으로 SK하이닉스는 9.5% 오른 183만 3,200원에 장을 마쳤습니다. 2차 전지주도 상승 랠리 속에 LG에너지솔루션, SKI테크놀로지, 포스코홀딩스 등이 모두 강세를 보였습니다. 이는 고강도 관세 조치에 대한 시장의 우려가 줄어들면서 전날 미국 기술주 중심의 나스닥 지수가 12% 이상 급등하며 마감한 영향으로 풀이됩니다. 오늘 넥스트레이드 프리마켓에 투자자들이 몰리며 거래대금이 출범 이후 처음으로 1조 원을 넘어섰습니다. 오늘 넥스트레이드에 따르면 오전 8시 50분 기준 넥스트레이드 프리마켓 거래대금은 약 1조 4,939억 원으로 집계됐습니다. 이는 지난 8일 기록한 직전 최고치인 6,697억 원 대비 8천억 원 넘게 많은 수치입니다. 이날 거래대금의 상승은 트럼프 대통령이 관세 유예를 발표하며 미국 다우지수가 7%가량, S&P 500 지수는 약 9% 오르고 낙스닥 지수는 12% 넘게 급등한 영향으로 풀이됩니다. 삼성전자의 2나노 공정이 처음 적용되는 엑시노스 2600의 양산 일정이 올해 11월로 확정됐습니다. 오늘 관련 보도에 따르면 삼성전자 관계자는 내부적으로 엑시노스 2600 양산 시점을 11월로 확정하고 테스트를 진행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또 올해 초 시제품 생산에서 30% 안팎의 수율을 확보했으며 최근 50% 수준에 가까워졌다고 함께 전했습니다. 엑시노스는 스마트폰에 적용되는 모바일 반도체로 이번 2나노 공정으로 기존 대비 성능은 12%, 전력 효율은 25% 향상하면서 면적은 5%가량 줄어들게 됩니다. LS전선이 싱가포르 전력청으로부터 약 2천억 원 규모의 초고압 전력 케이블 공급 프로젝트를 수주했습니다. 이번 사업은 인도네시아에서 태양광으로 생산된 전력을 싱가포르로 송전하는 프로젝트의 일환으로 LS전선은 변전소까지 연결되는 지중 송전 구간에 초고압 케이블을 공급합니다. LS전선은 케이블 제조부터 시공 설치까지 포함하는 턴키 방식으로 프로젝트를 수행할 예정입니다. 현재 LS전선은 1,500억가량의 지중 케이블 구간에 대한 협상도 진행하고 있어 협상이 최종 체결된다면 총 수주 금액은 약 3,500억 원으로 늘어나게 됩니다. 지금까지 이데일리 TV 뉴스 전해드렸습니다. 네, 오늘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저희는 내일 오후 2시에 다시 돌아옵니다. 네, 시청해주신 여러분 모두 고맙습니다.